안녕하세요. 저는 결혼을 일찍 해서 올해 29살이 된 2년차 주부입니다. 결혼하고 나면 인생의 꽃길만 펼쳐질 줄 알았는데 이제 고작 결혼 2년 차인데 제 한순간의 실수로 지금은 이혼당할 위기에 처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저도 억울한 건 있어요. 결과만 놓고 보면 제 실수가 맞긴 하지만 문제라면 문제라고 볼 수 있는 구석이 너무나 많았던 일이었으니까요. 요즘은 하도 세상이 험하기도 하고 제 주변에서 워낙 그런 일을 많이 봐왔기 때문에 남들보다 좀 더 예민하게 생각했던 건데 그게 이렇게까지 커질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이제 와서 후회한들 아무 소용도 없겠지만 제발 이혼만은 피하고 싶어요. 그래서 부끄럽지만 여러분들의 의견을 듣고자 사연을 올립니다. 저와 남편은 아는 사람의 소개로 만났어요. 저는 전문대를 졸업하고 작은 회사에서 격리 일을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거래처 영업사원이 자기네 회사에 정말 괜찮은 사람이 하나 있는데 둘이 정말 잘 어울릴 것 같으니 꼭 한 번만 만나보라고 사정을 하더라고요. 그땐 전 남자친구와 헤어져서 달리 만나는 사람도 없었고 소개시켜주겠다는 남자가 대기업 지원이라 좀 끌리더라고요. 그래서 소개팅을 나가게 되었네요. 저는 막연하게 공부 잘해서 좋은 회사에 간 사람들은 좀 이상할 거라는 편견이 있었습니다. 외모도 그렇고 대화도 잘 못하지 않을까 생각했어요. 그런데 만나보니 얼굴도 잘생겼고 무엇보다 사람이 참 너그럽고 여유롭더라고요. 제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나 다니는 회사 사람들 모두 늘 무언가에 쫓기듯 사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 사람은 그런 모습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라면 나도 저렇게 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지요. 다행히 그 사람도 저를 마음에 들어 했고 우리는 사랑하는 사이가 되었네요. 남자친구와의 연애는 그때까지 제가 경험한 것들과는 정말 달랐습니다. 그 전에는 만나서 술도 마시고 노래방도 가고 하여튼 뭔가 신나게 놀았거든요. 하지만 남자친구는 술도 별로 즐기는 편이 아니어서 만날 땐 주로 밥을 먹었고 그 후에는 영화를 보거나 가끔은 가까운 곳에 놀러 가기도 했어요. 남자친구와의 데이트는 신나고 재밌기보다는 뭔가 편안하고 안심이 되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그렇게 3년 정도를 더 만나다가 결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저는 결혼이 그다지 절실하지는 않았어요. 고작 27살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남자친구는 벌써 34살이라 조금 조급했던 모양이더라고요. 조금 이른감이 있긴 했지만 남자친구가 싫지는 않았고 조건도 좋아서 결혼을 결정하게 되었네요. 저는 결혼하자마자 곧바로 회사를 관뒀습니다. 주변에서는 제가 회사를 그만두는 것에 대해 걱정이 많으셨어요. 요즘 같은 때에 남편 혼자 벌어서 언제 집 구하고 언제 살림을 늘리냐면서 말이지요. 남편도 걱정하기는 마찬가지였어요. 대기업에 다닌다고는 하지만 그렇다고 월급이 엄청나게 많은 건 아니었거든요. 차마 드러내놓고 말은 못하지만 내심은 제가 계속 일을 했으면 하는 눈치였습니다. 하지만 제 생각은 달랐어요. 물론 제가 일을 계속하면 다만 얼마라도 벌 수는 있었겠죠. 하지만 저도 나가면 돈을 쓰게 되잖아요. 교통비에 식비는 당연히 들어가고 그래도 사회생활을 하려면 꾀죄죄하게 다닐 수는 없으니 옷이나 화장품도 필요하게 되고 그런 거 저런 거 다 따지고 나면 순수하게 버는 돈은
50만 원도 안 되겠더라고요. 그럴 바엔 차라리 집에서 살림하는 게 쓰는 건 줄이고 보이지는 않아도 버는 꼴이 되니까요. 제가 그렇게 남편을 설득하니 남편도 더는 말리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자기 말을 안 들어주니 좀 침울해하는 것 같긴 했네요. 그래서 선심 쓰는 척 시댁에서 시부모님을 모시고 살겠다고 얘기했어요. 사실 남편한테 이런 이야기까지는 안 했지만 요즘 내 집 마련하기 너무 어렵잖아요. 거기다 저희는 사실상 외벌이니 시간은 더 오래 걸릴 거고요. 그런데 괜히 자존심 세우며 분가하겠다고 집 얻어봤자 그게 다 빚일 텐데 그런 바보 같은 짓을 할 이유가 없겠더라고요. 게다가 분가해서 살게 되면 살림은 저 혼자 다 해야 되지만 시댁에서 살면 시어머니가 다만 얼마라도 도와주실 테니 하여튼 아무리 생각해봐도 분가해서 살 이유가 없었네요. 그렇게 요즘은 보기 드문 시집살이를 자청해서 하게 되니 시부모님께서 절 무척 예뻐하셨습니다. 요즘은 자식들 결혼하면 얼굴 한번 보기도 어렵다는데 매일같이 한 상에 둘러앉아 식사를 할 수 있으니 이게 얼마나 큰 효도내면서 말이죠. 덕분에 저는 남편 모르게 시부모님께 용돈까지 조금씩 받았으며 그렇게 행복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죠. 그런데 딱 한 가지, 아무리 무시하고 넘어가려고 해도 너무 신경 쓰이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시아버지셨어요. 시아버지는 군 생활을 하시다 얼마 전 장교로 퇴역하신 분이신데 하시던 일이 일인 만큼 참 점잖으시고 깔끔하셨어요. 말투는 진중하신데 성격은 다정하셔서 처음 인사드렸을 때부터 참 좋은 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결혼해서 한 집에 살게 되니 그게 가족들에게만 다정하신 게 아니라는 걸 금방 알겠더라고요. 어쩌다 주말에 가족여행이라도 가게 되면 밖에서 사람들을 만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아무리 그렇게 보지 않으려고 해도 시아버지의 행동이 너무 노골적인 거죠. 매표소 직원에게 느끼한 웃음을 흘리시며 괜히 말씀 한마디 더 거시는 일은 예사고 마트에 물건을 사러 가면 시식 코너에 있는 아주머니들하고 한참을 이야기하세요. 막 웃으시면서 말이죠. 이제까지 저도 나름대로 남자는 많이 만나봤는데 그렇게 여자들한테 스스럼 없이 대하는 사람은 10중 8구 바람둥이더라고요. 아무래도 많은 여자를 만나봤을 테니 대하기도 더 편한 거죠. 그런데 저희 시아버지가 딱 그런 스타일이시더라고요. 연세가 벌써 60이 넘으셨는데 도대체 그동안 얼마나 많은 여자를 만나신 건지. 차라리 그런 걸 몰랐다면 그러려니 했겠지만 주변에 그런 남자들을 하도 많이 봐와서 도저히 모른 척할 수가 없었네요. 그런데 더 답답한 건 정작 당사자인 시어머니는 옆에서 시아버지가 아주머니와 웃으면서 이야기를 나누는데도 아무 내색도 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이건 정말 이상하더라고요. 자기 남편이 다른 여자랑 바로 옆에서 웃고 떠들고 있는데 어떻게 태어날 수가 있나요? 처음엔 밖에서 큰 소리 내기 싫으시니 우선은 참다가 집에서 한바탕 하시려나 보다 하고 생각했어요. 근데 집에 돌아와서도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생활하시더라고요. 도대체 이게 뭔가 싶었는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어머니도 하도 오랫동안 당하시다 보니 이젠 그냥 그러려니 하시나 보다 하고 말이지요. 하지만 저는 두고 볼 수가 없었습니다. 같은 여자로서 시어머니가 겪어오신 고통을 하루라도 빨리 끝내드리고 싶었네요.
그래서 저는 일상생활의 모든 초점을 시아버지에게 맞추고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고 바보같이 눈에 띄게 쫓아다니거나 하지는 않았어요. 그저 같이 집에 있다가 시아버지가 어디 나가신다고 하면 어디 나가시는지 기록해놓고 2번에 1번 정도만 핑계를 대고 뒤따라가는 거죠. 지금까지 시아버지가 보여주신 모습으로 봤을 때 만난 여자가 하나둘은 절대 아닐 테니 조만간 꼬리를 밟을 수 있을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런데 시아버님은 정말 말끔하고 단정한 겉모습대로 한치의 흐트러짐도 보여주지 않으시더라고요. 물론 약속이 있어 혼자 나가실 때도 편의점 여자 종업원이나 식당 아주머니들한테 과도하게 들이대시기는 했지만 딱 거기까지였습니다. 따로 여자를 만난다거나 다른 집에 들어가는 일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엔 제가 잘못 생각했나 싶었습니다. 괜한 의심을 한 건 아닐까 싶기도 했고요. 하지만 이왕 시작한 일이니 끝까지 확인해보자는 생각에 시간이 날 때마다 끈질기게 시아버지의 뒤를 쫓았습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그런 확신이 들더군요. 아, 내가 시댁에 들어간 지 얼마 안 되니까 아버님이 조심하시는구나 하고 말이지요. 주변 환경이 완벽하게 통제된다고 생각했을 땐 모르겠지만 지금은 저도 그렇고 남편도 그렇고 변수가 생긴 거잖아요. 그래서 평소보다 더 조심하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무리 생각해도 그게 맞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 사실을 깨닫고 나니 난감하더군요. 당장 하는 일은 따로 없으니 따라다니는 거야 얼마든지 따라다닐 수 있겠지만 시아버지가 경계를 풀지 않으시면 절대로 꼬리를 못 잡을 테니까요. 그래서 저는 전략을 바꿨습니다. 증거를 찾는 건 우선 뒤로 미루고 시아버지의 경계심부터 풀기로 말이지요. 아버님, 이번 주 금요일에 시간 있으세요? 따로 일정은 없다만 무슨 일인데 그러냐? 아버님 시간 괜찮으시면 저랑 같이 마트로 데이트 가실래요? 나 같은 노인네하고 데이트는 무슨, 네 남편이랑 가지 그러냐? 에이, 아범 맨날 늦잖아요. 마트 늦게 가면 사람도 많고 너무 불편해요. 그리고 아버님이 왜 노인네예요? 사람들한테 오빠라고 해도 믿을걸요? 얘기 못하는 소리가 없어. 뭐 어쨌든 나랑도 괜찮으면 같이 다녀오자. 네, 그럼 금요일에 꼭 같이 가시는 거예요? 그렇게 저는 저에 대한 경계심을 누그러뜨리려 틈이 날 때마다 시아버지와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자 처음엔 멀쩡한 남편 두고 뭐하러 자기랑 다니냐고 핀잔을 주시더니 역시 여자의 익숙한 분답게 금세 즐거워하시더라고요. 가끔은 장 볼 일 없냐며 먼저 같이 가자고 말씀하시기까지 했습니다. 그제야 드디어 저에 대한 아버님의 경계심이 완전히 누그러졌다는 것을 깨달았지요. 그렇게 되기까지 거의 1년 가까이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드디어 방심한 시아버지의 꼬리를 밟는 날이 오고야 말았네요. 결혼하고 얼마 동안은 친구들을 만날 일이 없었는데 정말 오랜만에 고등학교 친구들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결혼했다고 어떻게 한 번을 안 나올 수가 있냐고 핀잔을 주길래 모처럼 바람도 쐴 겸 친구들을 만나기로 했죠. 백화점에 가서 아이 쇼핑 좀 하다가 거기서 저녁을 먹은 뒤 노래방에 갈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 백화점에서 딱 시아버지를 만난 거죠. 친구들과 수다를 떨며 여기저기 돌아다니고 있었는데 마침
무슨 혼수대전인가? 그런 걸 하는 코너가 있더라고요. 친구 중에서 결혼한 사람은 저밖에 없어서 다들 혼수나 그런 거에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먼저 결혼한 선배로서 조언도 좀 해줄까 해서 갔는데 어디서 많이 보던 사람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깔끔하게 빗어넘긴 은발에 단정한 옷차림, 거기다 연세에 비해 꼿꼿한 자세까지 영락없는 시아버지셨습니다. 그런데 시아버지는 혼자가 아니셨어요. 그냥 보기에도 거의 저랑 비슷한 또래의 여자와 함께 계시더라고요. 두 사람은 뭐가 그렇게 즐거운지 시종일관 웃어가며 쇼핑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필 그걸 또 제 친구 중에 한 명이 알아본 거죠. 어머, 얘, 저거 너희 시아버님 아니니? 응? 어디? 어? 정말 아버님이네? 여긴 어쩐 일이시지? 넌 지금 그게 중요하니? 저 옆에 여자를 봐야지. 그러네. 처음 보는 사람인데. 너도 모르는 사람이야? 근데 저렇게 다정해? 누가 보면 어린 와이프인 줄 알겠네. 무슨 소리야? 우리 아버님 그런 분 아니셔. 누가 뭐래니? 두 사람이 하도 다정해 보여서 하는 소리지. 그나저나 그냥 보기엔 우리 나이 또래로 보이는데 아버님이 그런 어린 여자랑 이런 데서 뭐 하고 계신 거지? 글쎄, 나도 들은 건 없는데. 야, 아무래도 궁금해서 안 되겠다. 한번 따라가 보자. 저는 분명 따라갈 생각까지는 없었어요. 물론 그전에도 의심을 하긴 했지만 그래봐야 어디 가시고 누굴 만나시는지 알아만 두는 정도였지 미행까지 할 생각이 없었거든요. 하지만 같이 간 친구들이 하도 부추기는 통에 어쩔 수 없이 시아버지의 뒤를 따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친구들이 나중에 꼭 필요할 거라며 사진도 찍으라고 해서 찍었지요. 그런데 계속 따라다니며 지켜본 두 사람의 행동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었어요. 함께 그릇을 고르러 다니질 않나. 가전제품의 가구까지. 쇼핑하러 다니는 곳들만 보면 영락없이 결혼을 앞둔 예비 부부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렇게 시아버지와 젊은 여자는 한참을 백화점에서 쇼핑하다가 나중에는 푸드코트로 가서 저녁까지 같이 먹더군요. 제가 봐도 이상한데 친구들이 보기엔 오죽했겠어요. 결국 한마디 나오고 말았습니다. 야, 아무래도 이상하다. 너희 시아버지 두 집 살림 하시는 거 아니니? 두 집 살림? 오늘 너도 다 봤잖아. 돌아다니면서 산 물건들. 그거 다 신혼살림이야. 누가 봐도 이상한 거 아니야? 하긴 그러고 보면 우리 시아버지가 좀 여자를 좋아하시긴 했어. 뭐? 그건 또 무슨 소리야? 그럼 이번이 처음이 아니란 말이야? 친구의 물음에 저는 그동안 제가 보고 느껴왔던 것들을 조심스럽게 이야기했습니다. 어딜 가도 여자만 보면 살갑게 굴고 특히 젊은 여자일수록 더 그렇다거나 여자랑 대화하는 솜씨가 하루 이틀 해본 솜씨가 아니라거나 하여튼 제가 봤던 것들을 그대로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친구들은 정말 심각한 얼굴로 시아버지가 바람을 피우는 게 아니냐고 하더군요. 이거 네 말 듣기 전에도 충분히 의심스러운 상황이었는데 네 얘기까지 듣고 보니까 이건 100%네. 너희 시아버지 불륜이다, 불륜. 그나저나 연세도 많으신 분이 능력도 좋으시네. 여자는 아직 30도 안 되는 것 같은데. 저 지집애는 저런 노인네를 만나고 싶을까? 돈 많이 주나 보지 뭐. 오늘 돌아다니면서 고르는 거 보니까
죄다 비싼 거던데. 하여튼 나도 여자지만 돈이 하면 지 몸 귀한 줄을 모른다니까. 그러고 보니까 갑자기 생각나는 게 있는데 고등학교 동창 미선이 있지? 걔도 얼마 전에 50 넘은 남자 돈 보고 결혼했다더라. 그때부터 친구들의 증언이 본물 터지듯 터져나왔습니다. 누가 바람을 피웠는데 알고 보니 그 여자 남편도 맞바람이더라. 어떤 유부녀는 한 번에 3명의 남자랑 불륜을 저지르더라. 온갖 흉흉한 이야기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하지만 제 시선은 오로지 시아버지에게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불쌍한 시어머니는 시아버지가 밖에서 저런 어린 여자 만나 홀랑 다 털어주고 있는 것도 모르고 계실 텐데 하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날부터 저는 정말 작심하고 시아버지를 쫓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그런 모습까지 본 마당에 체면 차리고 말고 할 게 없겠더라고요. 시아버지가 워낙 치밀하신 분이라 괜히 어설프게 건드렸다가는 오히려 더 숨길 것 같아서 제대로 증거를 잡기로 마음먹고 본격적으로 미행을 하기 시작했고 한 가지 패턴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시아버지는 군에서 퇴역하신 후 달리 하시는 일이 없었어요. 그래서 주로는 집에 계셨는데 어쩌다 약속이 있어서 나가실 땐 거의 낮이었지요. 그럴 때는 정말 친구분들을 만나시는 거였어요. 하지만 저녁 식사 약속이 있거나 늦은 시간에 있는 약속은 열에 서너 번은 그 여자를 만나는 거였습니다. 장소도 다 제각각이었어요. 주로는 커피숍이었지만 어떨 때는 식당에서 만날 때도 있었고 정말 가끔은 그 여자가 사는 곳으로 추정되는 아파트에서 만나기도 했지요. 하지만 그 이상 진도를 나가는 모습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정말 끝까지 치밀하시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날도 시아버지는 약속이 있으시다며 저녁을 먹고 늦게 나가시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고 이거다 싶더군요. 그래서 저도 남편에게 잠시 친구를 만난다고 핑계를 댄 후 시아버지를 따라 나섰습니다. 시아버지는 제가 뒤를 쫓고 있는 것도 모른 채 평소 그 여자를 만나던 카페에서 또 그 여자를 만나더군요. 저는 시아버지가 저를 보지 못하는 자리에 앉아 두 사람을 지켜보았습니다. 너무 멀어서 말소리는 들리지 않았지만 척 보기에도 분위기는 좋아 보였어요. 그런데 대화 도중 시아버지가 안주머니에서 봉투를 하나 꺼내시더니 여자에게 주시더라고요. 세상에, 딱 봐도 돈봉투였습니다. 저는 그때까지 그냥 두 사람이 서로 좋아해서 만나는 줄만 알았거든요. 그러면서도 내심 이상하다고 생각하긴 했어요. 아무리 좋아도 저렇게 젊은 여자가 어떻게 자기 아버지 뻘 되는 사람과 사랑에 빠질 수 있는 건지 잘 이해가 안 됐거든요. 그런데 돈봉투를 주는 장면을 보고 깨달았습니다. 아, 이거 일종의 스폰서구나 하고 말이지요. 스폰서가 뭐 별건가요? 저렇게 돈 주고 만나는 게 스폰서지. 하여튼 시아버지는 그 젊은 여자에게 돈을 주며 만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시아버지의 그런 모습을 보고 나니 한동안은 제가 뭘 어떻게 해야 할지 정말 모르겠더라고요. 남편이 이 사실을 알면 어떻게 생각할 것이며 시어머니는 또 얼마나 억장이 무너지실지. 그나마 좀 객관적인 제 입장에서도 이렇게 화가 나고 어이가 없는데 가족인 사람들은 얼마나 비통할지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결심했어요. 나라도 알았으니 이 일을 제대로 밝혀야겠다고 말이지요. 그래서 저는 증거를 모으기 위해 정말 집요하게 시아버지를 추적했습니다.
그런데 그걸로는 부족하더라고요. 제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걸 눈치를 채신 건지 돈봉투를 준 날 이후로 시아버지는 여자를 만나러 가지 않으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목표를 바꿔 시아버지의 내연녀를 쫓기로 했습니다. 이미 몇 번 가봐서 어디 사는지도 알고 있었으니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니었지요. 다만 상황이 상황이라 계속 그 여자 집 앞에서 지키고 서 있어야 해서 집안일에선 완전히 손을 뗄 수밖에 없었습니다. 물론 시어머니께는 미리 양해를 구했죠. 요즘 중요하게 하는 일이 있어서 당분간은 살림을 못할 것 같다. 그러니 죄송하지만 좀 부탁드린다. 그렇게 잘 말씀드려 놓고는 여자가 사는 아파트 앞 카페에서 진을 치고 감시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남편에게는 영 고깝게 보였던 모양이더라고요. 여자를 감시하기 시작한 지 나흘쯤 됐을 때 저녁 식사를 마치고 방에 들어와 저한테 이야기하더군요. 당신 요즘 집안일 전혀 안 하고 죄다 우리 어머니한테 맡긴다며? 내가 요즘 뭐 하는 게 있어서 도저히 시간이 안 돼. 도대체 무슨 일을 하길래 시간이 안 돼? 뭘 배우러 다니는 것도 아니고 카드 내역 보면 죄다 무슨 카페만 잔뜩 있던데. 도대체 뭐 하고 다니는 거야? 그런 게 있어. 지금은 말하기 어려우니까 나중에 얘기해 줄게. 도대체 뭔데 말을 못해? 당신 뭐 어디서 이상한 짓 하고 다니는 거 아니야? 이상한 짓은 무슨 이상한 짓. 당신 지금 내가 뭘 하고 있는지 나중에 알게 되면 나한테 고맙다고 절해야 할걸? 그러니까 나중에 가면 고마워할 일인데 왜 지금은 말을 못하는 건데? 아직은 증거가... 하여튼 지금은 말 못하니까 조금만 참아. 곧 끝날 거야. 자기야, 나 여태까지 자기 하는 거 한 번도 터치한 적 없어. 뭐든 자기가 하자는 대로 다 했고. 자기 회사 그만두겠다고 했을 때도 그러라고 했어. 그런데도 말 못할 게 도대체 뭐야? 왜 이렇게 마음이 급해? 나도 다 얘기하고 싶어. 털어놓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다고. 하지만 지금 오픈하면 안 되니까 이러는 거 아니야. 집안일 못하는 건 미안한데 조금만 기다려. 괜히 시아버지 불륜 증거 잡으려다 남편이랑 한바탕 하긴 했지만 어쨌든 이해해주기로 했으니 다행이죠. 그렇게 저는 또다시 여자를 미행했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정말 파면 팔수록 정체를 알 수 없는 사람이더라고요. 알고 보니 여자는 직업이 따로 있었어요. 제법 큰 금융회사에 다니고 있었는데 나중에 따로 알아보니 연봉이 제 남편 못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돈 잘 버는 여자가 왜 저희 시아버지를 만나는 건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더 어이가 없는 건 그 여자가 만나는 남자가 또 있었다는 거였습니다. 정말 까면 깔수록 막장이었죠. 후에 그 남자까지 뒤쫓아서 알아보니 남자는 무슨 대기업 연구원인 모양이더라고요. 나이는 저희 남편보다 조금 어려 보였고요. 그런 남자가 있는데 도대체 저희 시아버지는 왜 만나시는 건지. 이건 그냥 돈만 보고 만나는 거라고 밖엔 생각할 수가 없었네요. 그제야 시아버지의 행동이 조금은 이해가 되더군요. 새파랗게 어린 여자를 만나는데 돈이라도 쏟아붓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으니 물량 공세를 펼치셨던 거죠. 참, 그 연세에도 그렇게 젊은 여자가 좋은 건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시아버지와 여자, 그리고 여자가 만나는 젊은 남자까지 총 3사람을 뒤쫓느라 눈코 뜰 새가 없었습니다. 새벽에 나가서 늦은 밤에 들어오는 날이 태반이었지요.
그렇게 거의 한 달 가까이 추적한 끝에 저는 충분한 증거를 모을 수 있었습니다. 혹시나 꼬리가 밟힐까봐 녹음을 하거나 대화를 엿듣지는 못했지만 젊은 여자를 만나는 시아버지의 사진과 여자가 다른 남자를 만나는 사진까지 전부 찍어두었어요. 이제는 제대로 터뜨릴 날만 남은 거죠. 그런데 거기서 저는 황당한 일을 경험하고 말았습니다. 세상에 시아버지가 그 여자를 자기 칠순잔치에 초대하시더라고요. 평소에는 혹시나 들킬까봐 항상 멀리 앉았는데 그날따라 마땅히 자리가 없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꽁꽁 싸매고 근처에 앉았지요. 그러다 보니 두 사람의 대화를 다 들을 수 있었네요. 결혼식 전에 내 칠순잔치가 먼저일 것 같은데 그날 와줄 수 있겠니? 물론이죠. 아저씨가 초대 안 하셨으면 저 서운할 뻔했어요. 허허허허, 녀석도 참. 자세한 장소하고 시간은 내가 문자로 보내줄 테니 그때 오거라. 네, 선물도 사갈게요. 정말 기가 막혀서 커피가 목으로 넘어가는지 코로 넘어가는지도 모르겠더군요. 시어머니가 돌아가신 것도 아닌데 일가 친척이 다 모이는 칠순잔치에 어떻게 내연녀를 초대할 생각을 하시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게다가 저 철없는 여자는 그걸 또 넙죽 받는 것도 모자라서 선물까지 사오겠다니. 이게 미치지 않고 가능한 일인가 싶을 정도였지요. 그날 저는 결심했습니다. 두 사람의 불륜을 칠순잔치에서 모두 폭로하겠다고 말입니다. 시아버지 칠순잔치는 작년 11월이었는데 그때는 코로나였어도 인원이 제법 모였어요. 정확한 건 기억나지 않지만 대략 4에서 50분 정도 모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대부분은 가까운 친척분들이셨고 몇몇은 시아버지 지인분들이셨습니다. 아무래도 코로나가 있으니 서로 좀 띄엄띄엄 앉아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며 행사가 준비되었어요. 저는 초조한 마음으로 기다렸습니다. 솔직히 아무리 생각이 없어도 자기 처지를 생각하면 이런 자리에는 안 오는 게 맞잖아요. 하지만 그때 그 여자의 표정을 보니 정말로 올 것 같아서 마음이 조마조마했던 거죠. 이 자리에서 다 밝히겠다고 마음을 먹긴 했지만 그 여자가 정말 나타나 버리면 남편이나 시어머니가 받으실 충격은 훨씬 더 클 테니까요. 그런데 그 여자가 정말로 와버렸습니다. 몰래 나타나는 것도 아니고 대놓고 당당하게 들어오더라고요. 그 모습을 본 순간 저는 더 참지 못하고 단상에 올라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갑자기 뛰어들어 죄송합니다. 하지만 오늘 꼭 밝히고 넘어가야 할 일이 있어서 이렇게 올라왔네요. 저기 방금 들어온 저 여자, 저희 시아버지가 만나시는 내연녀입니다. 제 말에 사람들이 술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다들 이게 무슨 일이냐는 표정이었지요. 그래서 저는 미리 준비해둔 사진들을 스크린에 띄웠습니다. 그런 건 전부 행사장 사람들에게 부탁해뒀거든요. 이게 그 증거들입니다. 저희 시아버지는 저 어린 여자와 외도를 벌인 것도 모자라서 저렇게 돈까지 주셨습니다. 제 뒤에 스크린에 증거 사진이 뜨자 처음엔 어리둥절해하던 남편의 얼굴이 점점 붉어지더군요. 그러더니 갑자기 시아버지에게 뛰쳐나가 어떻게 된 거냐고, 이게 다 사실이냐고 따지기 시작했습니다. 평소에는 말씀도 잘하시던 시아버지는 참담한 표정으로 입을 꾹 다무셨지요. 그러자 남편은 그 침묵을 인정으로 받아들이고 더 날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갑자기 시어머니가 나타나셨어요. 너희들 뭔가 잘못 알아도 크게 잘못 알고 있구나. 아니에요, 어머님. 이거 제가 지난 몇 달간 직접 쫓아다니면서 찍은 사진들이에요. 제가 두 눈으로 똑똑히 봤다고요. 저 아이, 너희 시아버지 전우의 딸이다. 먼저 간 전우의 부탁으로 돌봐주고 있었던 거야. 그런데 마침 결혼하게 됐고, 먼저 떠난 전우 대신 너희 시아버지가 아빠 노릇을 할 예정이었던 거라고. 순간 머리가 띵해지더군요. 친구들도 불륜이 확실하다고 했고, 제가 보기에도 그래 보였는데 그게 아니었다니. 그 사이 시아버지는 눈물을 흘리는 그 따님을 토닥이며 진정시키고 계셨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나서야 제가 실수를 해도 크게 했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네요. 그리고 혹시나 그런 의심이 들었으면 가족들한테 미리 물어만 봤어도 될 일을 사람들 다 모인 자리에서 이게 도대체 뭐 하는 거냐? 귀엽다 귀엽다 하고 봐주고 넘어가려고 해도 정도가 있어야지, 정도가. 저 아이 좀 봐라. 자기 딴에는 아버지 친구분 칠순잔치 축하해주겠다고 온 건데 놀래서 눈물부터 흘리잖냐. 당장 가서 무릎 꿇고 사과하지 못해? 시어머니는 잔뜩 화가 나서 저를 몰아붙이셨습니다. 그 사람 많은 곳에서 무릎까지 꿇기는 싫었지만 옆에서 얼굴이 시뻘개진 채 저를 노려보는 남편이 너무 무서워서 어쩔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여자 앞에 무릎을 꿇고 잘못했다고, 오해해서 미안하다고 100배 사죄했네요. 남편은 집에 돌아오자마자 제 지갑에서 카드부터 빼앗더니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너 도대체 뭐 하는 여자야? 어? 중요한 일이 있다더니 그게 이거였어? 아버지 미행이나 하고 다닌 거냐고. 미안해. 하지만 그땐 영락없이 불륜처럼 보였다고. 내 친구들도 전부 무조건 불륜이라고 할 정도였단 말이야. 내가 너 공부 좀 못하고 학벌 좀 딸려도 심성은 착하니 괜찮겠지 하고 결혼했는데 내가 잘못 생각했다. 어떻게 어울려도 죄다 그런 년들하고만 어울려? 너희들 머릿속엔 온통 그런 생각밖에 없지? 정말 미안해. 그래도 이젠 오해 다 풀었으니 됐잖아. 응? 자기야, 나도 아버님 어머님께 너무 죄송해. 당신한테도 미안하고. 내가 이렇게 사과할게. 응? 미안해. 내가 정말 어지간하면 이렇게까지는 안 하려고 했는데 우리 아직 결혼한 지 2년밖에 안 됐고 애도 없으니 이 결혼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 뭐? 결혼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니 그게 무슨 말이야, 자기야? 설마 이혼하자는 거야? 그럼 내가 뭐 여기서 다른 얘기를 하겠냐? 머리에 든 게 없어도 생각은 좀 하고 살아라. 그날 이후로 저는 정말 죽은 듯이 살고 있습니다. 신용카드도 빼앗기고 시부모님께 받던 용돈도 끊겨서 땡전 한 푼 없지만 여기서 쫓겨나면 정말 죽을 것 같아요. 어떻게 만난 남자인데 이렇게 어처구니 없는 오해로 헤어지고 싶지는 않거든요. 방에 있으면 한심하다는 눈으로 보는 남편이 무섭고 거실로 나오면 차가운 표정으로 저를 보시는 시부모님이 두렵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꾸역꾸역 버티고 있습니다. 하지만 생각해보면 저도 억울한 면이 있어요. 시아버지의 행동이나 여자를 만났을 때 보였던 행동은 정말 영락없는 불륜이었으니까요. 저만 그렇게 생각했으면 모르겠지만 제 친구들도 죄다 그렇게 생각할 정도면 시아버지 잘못도 있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하필 그런 얘기를 칠순잔치에서 한 제 잘못은 있지만 결국 불륜 같은 건 없었던 거잖아요. 아무 일도 없었던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제가 이혼까지 당해야 하는 일인가요? 저는 어떻게든 버텨보려고 하는데 시댁에서 눈치는 보이고 그렇다고 이런 일을 친정에 얘기할 수도 없고 남편 회사 일이 한창 바빠서 당장은 어떻게든 넘기고 있지만 이러다간 머지않아 이혼당할 것 같아요. 머리 나쁜 저는 도저히 방법을 모르겠고 이 사연을 들으시는 여러분들의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제발 저 좀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서 태어나서 자란 30대 초반의 남자입니다. 저는 홀어머니와 단둘이 살면서 가난하고 외롭게 자랐습니다. 아빠가 초등학교 선생님이셨는데 제가 7살 때 사고로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엄마가 아빠와 함께했던 시간들을 담은 사진 몇 장을 보여주긴 했지만 전혀 기억이 없습니다. 친가 쪽으로는 연락하는 친척이 하나도 없고 외가 쪽으로는 이모와 이모의 아들이자 저보다 2살이 많은 형이 있었습니다. 아빠가 돌아가시고 엄마와 저는 이모집으로 들어가 같이 살았습니다. 이모집에서 살기 시작하면서부터 엄마는 백화점 아동복 코너에서 직원으로 일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사촌 형과 저는 학교도 같이 다니고 학원도 같이 다니고 제법 친형제처럼 자랐습니다. 그러다 사촌 형이 중학생이 됐는데 하루가 멀다 하고 저에게 손찌검을 하고 우리 집에서 나가 라는 말을 밥 먹듯이 하는 겁니다. 사춘기였던 거죠. 저는 엄마가 상처를 받을까봐 사촌 형이 때린다는 말도 집에서 나가라고 했다는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어느 날 사촌 형이 제게 더 심하게 대했고 눈가에 멍이 들게 되었습니다. 퇴근을 하고 돌아온 엄마는 제 눈에 든 멍을 보고 깜짝 놀랐고 저는 그간 사촌 형이 저를 괴롭혔던 것에 대해서 말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모는 이혼을 했었고 대학병원 수간호사이다 보니 넉넉한 월급에 매달 들어오는 양육비와 이혼 위자료까지 있어서 생활이 넉넉했지만 가난한 엄마와 저는 그렇지가 못해서 이모 집에 얹혀 살았던 겁니다. 사촌형은 그런 저와 엄마에게 함부로 한 거였고요. 퇴근을 하고 집에 들어온 이모가 저를 때린 사촌형을 도리어 감싸고 저를 야단을 치는 거였습니다. 사촌형에게 맞는 것도 아팠지만 이모의 말에 더 가슴이 아팠습니다. 엄마는 사촌형에게 왜 저를 때렸는지 묻지 않고 이모에게도 한마디 말도 하지 않고 그 길로 짐을 싸서 이모 집에서 나와 버렸습니다. 그때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모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 될 거라고요. 그리고 이모보다 돈을 더 많이 벌어서 이모와 사촌 형의 코를 납작하게 해줄 거라고요. 그 후로 엄마와 저는 둘만 살았습니다. 엄마는 그 사건 이후 이모와 사촌 형을 만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저는 열심히 공부를 해서 의과대학에 입학을 했고 의사가 되기 위해 열심히 수련을 갈고 닦았습니다. 하지만 외동으로 외롭게 자라서 그런지 엄마가 그 많은 사랑을 저에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외로움을 많이 탔습니다. 때로는 남매 같은, 때로는 애인 같은, 때로는 친구 같은 제 짝을 하루빨리 만들고 싶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엄마한테 손주를 빨리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전제로 하는 연애를 여러 차례 했죠. 제가 나름 여자를 판단하는 가장 큰 기준은 성격이 나긋나긋 사근사근한 여자였습니다. 그래야 엄마도 밝아질 거라고 생각을 한 거죠. 지금의 아내를 만난 건 친구의 소개였습니다. 지방 유지 딸인데 현모양처가 꿈이라나요? 첫인상은 별로였습니다. 얼굴도 예쁘지 않았습니다. 학벌도 별 볼 일 없고
직장은 여행사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은 열쇠 3개가 준비된 의사의 와이프라나요? 그렇게 장난을 치면서 자신의 집이 부자라는 것을 과시하더군요. 그런데 그런 말들이 재수없지 않고 그저 귀엽고 성격이 좋아 보였습니다. 그리고 엄마가 어린 시절 돌아가셨기 때문에 시어머니에게 잘 할 거라고 입버릇처럼 그러더군요. 여자친구의 성격은 제가 바라던 그런 성격, 누구와도 잘 어울릴 그런 성격으로 저는 받아들였습니다. 모든 게 만족스럽지는 않았지만 그 성격 때문에 저는 지금의 아내를 몇 차례 더 만나게 되었고, 무엇보다 이 여자와 결혼을 결심한 결정적인 이유는 다름 아닌 공통의 관심사 때문이었습니다. 바로 피아노였습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피아노라는 악기를 좋아하고 클래식도 좋아했거든요. 그런데 이 여자 역시 어려서부터 피아노를 쳤고 음악에 대해서 저만큼 더 잘 알더군요. 그래서 한 발 더 가까워지는 계기가 되었죠. 그래서 이 여자와 본격적인 데이트를 즐겼고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을 하면 다른 두 사람의 모습이 하나로 닮아가고 부족했던 부분들을 채워 나갈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군요. 아내와 저는 생각하는 게 달라도 너무 달랐습니다. 일단 있는 집 딸과 없는 집 아들의 삶은 하늘과 땅 차이였습니다. 돈을 대하는 태도부터 달랐습니다. 저는 월급을 받으면 일단은 일정한 몫을 저축한 뒤에 쓸 만큼의 용돈을 남겨두는데 아내는 다르더군요. 저축을 왜 해? 통장에 돈 많은데. 월급은 한 달 내내 열심히 일한 나를 위해 선물을 하라는 돈이야. 월급이 몇 푼이나 된다고 저축을 하고 생활비를 하고 그래? 그러면서 월급을 쪼개서 저축을 하고 생활비를 하는 저를 이상하게 봤습니다. 아내는 자신의 월급 전부를 옷 사고 치장하고 놀러 다니는 비용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아내와 저는 월급에 대한 개념도 달랐을 뿐더러 씀씀이도 저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저는 같은 물건이라도 할인을 해주고 포인트를 주는 곳을 찾아가서 구입을 했는데 아내는 귀찮다면서 뭐든지 비싼 백화점 안에서 해결을 하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재래시장은 근처에도 가지 않았습니다. 식재료는 무조건 동네 대형 마트에서 주문을 했습니다. 게다가 요리를 전혀 하지 않았기 때문에 식자재를 구입만 해놓을 뿐 절반 이상을 음식물 쓰레기로 버리는 경우가 허다했습니다. 아내는 뭐든 제멋대로였습니다. 출근하는 저의 아침밥도 한 번도 차려주지 않고 저녁에 늦는다, 회식이 있다는 말로 저녁 시간을 자유롭게 보내다 집에 들어왔습니다. 결혼을 했으니 생활도 돈도 뭐든 공동이라는 개념이 있어야 하는데 아내는 그런 게 전혀 없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아내는 저희 엄마를 등한시했습니다. 결혼 전에는 전화도 자주 드리고 살갑게 대하더니 결혼을 하고 나서는 전화는커녕 엄마에게 걸려오는 전화조차도 받질 않았습니다. 저 역시 병원 일이 바빠서 아내에게 이러쿵저러쿵 할 수도 없었습니다. 속으로만 이게 결혼을 한 거야? 안 한 거야? 생각을 한 거죠. 그러던 어느 날 저도 오랜만에 휴가를 받았고 아내도 휴가를 받아 집에 있게 되었습니다. 기회다 싶어서 아내에게 물었죠. 당신 결혼 전에는 애교도 많고 내게 말도 많이 하고 그러더니 결혼하고서는 왜 그래? 내가 뭐 잘못한 거 있어? 뭘? 내가 뭘? 난 결혼 전이나 결혼 후나 똑같은데 혹시 당신 마음이 변한 거 아니야? 당신 마음이 변해놓고선 나한테 뒤집어 씌우는 거 아니냐고. 그럼 한마디만 할게. 결혼 전에 했던 것처럼 우리 엄마한테 일주일에 한 번 정도만 전화드리면 안 될까? 그랬더니 아내 하는 말이 어머니 혼자서도 잘 지내시던데 전화를 왜 해? 자꾸 전화드리면 기다리신다고. 그러니까 내가 알아서 할 거니까 참견하지 마. 괜한 얘기를 꺼낸 듯 싶었습니다. 순간 아내와의 사이가 좁혀지질 않겠구나
하는 생각과 부부 사이가 오래가지 못할 것 같다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깊게 고민을 했습니다. 이렇게 결혼 생활을 하느니 빨리 이혼을 하고 각자 다른 삶을 사는 게 맞다고요. 며칠 뒤에 저는 아내에게 심각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럴 거면 우리 헤어지는 게 맞지 않을까? 우린 아직 젊으니까 새 삶을 계획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 당신은 어때? 지금 당장 얘기하지 않아도 되니까 며칠 생각해 본 뒤에 나에게 말해줘. 당신 하자는 대로 할게. 그러자 아내 하는 말이 뭐가 문제야? 난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말이 나온 김에 얘기를 더 하자 싶었습니다. 넌 이게 정상적 부부의 모습이라고 생각하니? 한 집에만 살 뿐 각자의 생활이잖아. 이게 당신이 원했던 삶 아니야? 내가? 왜 그렇게 생각하지? 그러자 아내가 말을 하더군요. 당신 우리 집 돈 보고 결혼한 거 아니야? 나 외동딸에 우리 아빠 건설회사 사장이고 병원 차려줄 거라고 기대해서 한 거잖아. 그러니까 그 병원 차리고 싶으면 가만히 찌그러져 있어. 가만히 있으면 아빠가 알아서 해주실 거야. 애도 아니고 이 나이에 무슨 사랑 타령이야? 아내의 말에 저는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자존심이 몹시 상했습니다. 나 능력 있어. 넌 내 목표가 겨우 개인병원이라고 생각한 거야? 그럼 오산이야. 너 사람 잘못 봤어. 그리고 그 말 당장 취소하고 사과해. 아내의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학벌도 직업도 무엇 하나 자신과 맞지 않은 의사인 제가 당신을 선택했던 게 돈이었을 거라고요. 하지만 저는 하늘에 맹세코 아내 집안의 돈을 보고 아내를 선택한 건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아내와 대판 싸우게 됐습니다. 그날 아내의 말에 저는 자존심이 무척 상하더군요. 제가 겨우 처갓집 덕이나 보자고 자신과 결혼한 사람으로 아내는 저를 알고 있는 게 너무나도 마음이 상했습니다. 그리고 곰곰이 시간을 되짚어 보았습니다. 아내 앞에서 제가 돈을 중요시 했는지 아니면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을 전혀 보이지 않았는지. 그런데 아무리 기억을 되돌리고 생각을 해봐도 저는 아내가 부잣집 딸이라서 결혼을 했던 건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런 내색 또한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한참 후에 아내가 미안하다는 말과 함께 진실 하나를 말하더군요. 우리 엄마 죽었다고 한 말 거짓말이야. 사실 우리 부모님 이혼하셨어. 내가 세상에서 제일 싫은 게 부모님 이혼이야. 난 당신이 무슨 짓을 하든 이혼은 안 할 거니까 그렇게 알라고. 그 말을 듣고 나니 더 기분이 나쁘더군요. 그리고 제가 궁금한 걸 하나 물었습니다. 그럼 넌 왜 나랑 결혼한 건데? 아빠가 의사 사이를 보고 싶어 하셨으니까. 그리고 당신이 날 싫어하지 않았으니까. 정말 아내의 논리에 어이가 없었습니다. 결혼을 해놓고선 마음은 전혀 저에게 없다. 그리고 자신이 이혼한 가정에서 자라 그 슬픔을 누구보다 더 잘 아니 이혼은 절대 하지 않겠다.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 보니 화가 나더군요. 그래서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 네가 날 그렇게 봤다면 그렇게 살아주마. 평생 후회하게 해주마. 그런 어느 날이었습니다. 오후에 수술이 있는데 어머니가 사시는 시골 이장님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다급한 목소리였습니다. 선생님,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며칠 전부터 마을회관에 나오질 않길래 이웃분들이 걱정이 돼서 집에 가봤더니 글쎄 혼자 조용히 가셨더랍니다. 지금 경찰이 와서 조사 중이니까요. 선생님이 어서 내려오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놀랬습니다. 건강하시던 엄마가 돌아가시다니요. 그것도 언제 돌아가신지도 모르고 말이죠. 전화라도 드렸다면 좋았을 텐데 저 살기 바빠서
마지막 통화를 언제 했는지조차 기억이 나질 않았습니다. 지금 당장 엄마 옆으로 가야 하는데 갈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오후에 수술이 잡혀 있으니까요. 큰 수술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환자와의 약속을 어길 수는 없었습니다. 일단 아내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엄마가 돌아가셨어. 내가 오후에 소술이 있어서 그러는데 먼저 고향집에 내려가 있으면 안 될까? 이웃들이 있고 이장님이 계시지만 엄밀히 말하자면 남이잖아. 당신이 먼저 내려가 있으면 수술 끝나고 바로 뒤쫓아갈게. 부탁한다. 가족이 없으니 이럴 때 참 당황스럽네. 그렇게 아내에게 공손하게 부탁을 했건만 아내가 목청을 드높이며 한다는 말이 뭐라고? 당신 지금 내가 어딘 줄 알고 시골을 내려가라는 거야?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엄마가 돌아가셨잖아. 미안하다 정말. 이번 한 번만 봐주라. 저는 모든 자존심을 접고 아내에게 부탁을 했죠. 그랬더니 아내 한다는 말이 나 지금 공항이야. 탑승 1시간 전이라고. 오랜만에 휴가 받아 친구들하고 괌으로 휴양 좀 하고 오려는데 허참 하필 오늘이야? 뭐? 해외여행을 간다고? 나한테 말도 없이? 내가 해외여행 가는데 왜 당신한테 그걸 말해야 하는데? 당신 참 웃긴다. 당신은 당신 사생활 나한테 일일이 보고하면서 다녔어? 아니잖아. 그래서 나도 똑같이 하는 거야. 다음부터 내 사생활 다 보고할게. 그리고 이건 경우가 다르잖아. 부모가 돌아가셨다고. 난 엄마밖에 없고 자식이라고는 나 하나뿐이야. 며느리도 당신 한 명뿐이잖아. 그러니 제발. 저의 간절한 부탁에도 아내는 단호하게 선을 긋더군요. 안 돼. 저는 화가 머리끝까지 났습니다. 그래? 그럼 당장은 시골에 못 내려간다고 하자. 괌 여행이 하루 여행도 아니고 그럼 장례식 내내 외며느리가 장례식장에 얼굴도 안 보이겠다는 거야? 당연하지. 괌 여행을 하루 가는 사람이 어딨어? 3박 4일이야. 어이없는 아내의 말이었지만 달리 방법이 없으니 저는 아내에게 매달리고 또 매달렸습니다. 저는 아내의 기분이 상하지 않게 침착하고 부드럽게 말을 했습니다. 여행은 또 가도 되지만 엄마 장례식은 단 한 번뿐이잖아. 돌아오는 아내의 답은 단호했습니다. 나도 이번 여행이 내 인생에서 단 한 번뿐이라고. 당신 알아서 장례식 치르든가 말든가 해. 아내의 말을 듣다가 화가 치밀어서 저는 그만 그럼 나도 장인어른 돌아가셨을 때 장례식장 안 간다? 그렇게 말을 했죠. 그랬더니 아내의 말이 그러시던가 하면서 전화를 뚝 끊어버리더군요. 홀 시어머니 장례식장 대신 해외로 여행을 떠나버린 아내. 그런 아내 때문에 엄마는 며느리의 마지막 인사도 받지 못하고 하늘나라로 가져야 했습니다. 그런데 어쩌면 이게 저에게는 좋은 기회였는지도 모릅니다. 장례식장에 온 장인어른께서 왜 내 딸은 눈에 보이지 않냐고 하더군요. 저는 아내를 보호하는 척하면서 모든 것을 일러 바쳤습니다. 장인어른이 화가 나서 아내에게 전화를 하려고 하더군요. 저는 그런 장인어른을 말렸습니다. 처음엔 저도 아버님처럼 아내를 말렸죠. 그런데 생각해보니 이 사람 그동안 회사 일로 많이 바빴더라고요. 휴가다운 휴가도 한 번 못 가보고 고생했는데 마음 편히 푹 쉬다 오라고 내버려 두세요. 장인어른이 제 손을 꼭 잡더군요. 철없는 내 딸 이렇게 이해해주니 고맙네. 아닙니다 아버님. 이 사람 오면 꾸중하지 마세요. 어쩔 수 없는 일이잖아요. 저는 마음속으로 아내에 대해 이를 갈고 있었으면서도 괜찮다며 장인어른 앞에서 연극을 했습니다. 모든 장례식을 마치고 허탈한 마음으로 집에 있는데 아내가 여행에서 다녀왔더군요.
아내는 엄마의 장례식장을 잘 치렀는지 인사말로도 묻지 않더군요. 저 역시 가타부타 아무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제가 이상했는지 아내가 먼저 한마디 하더군요. 기분 좋게 여행 다녀오려고 했는데 당신 엄마 때문에 망쳤잖아. 정말 아내의 말에 어이가 없었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저는 속으로 칼을 갈며 아내에게 말을 했습니다. 미안하다. 여행 다녀오느라 힘들었을 텐데 어서 쉬어. 그랬더니 아내가 웃으면서 저를 위해 사온 선물이라면서 주섬주섬 여행 가방에서 꺼내더군요. 고맙다. 잘 쓸게. 그렇게 말을 하고 저는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저는 제 일에, 아내는 자신의 일에 몰두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하루는 제가 늦게 병원 일을 마치고 집에 가는데 아내가 어떤 차에서 내리는 겁니다. 아내의 차가 아닌 다른 사람의 차 같았습니다. 뭐지? 회식이 있었나? 술 한 잔해서 직원 차를 얻어 타고 왔나? 그렇게 생각하고 들어가려는데 다시 아내가 차에 오르더군요. 그런데 느낌이 아주 이상했습니다. 순간 아내의 표정이 이상 야릇했거든요. 본능적으로 저는 제 몸을 숨기고 차 안으로 들어간 아내를 훔쳐보기 시작했습니다. 조수석에 앉아있는 아내와 운전석에 앉아있는 남자는 헤어짐을 무척 아쉬워하는 눈빛이었습니다. 순간 딱 감이 왔습니다. 아내가 먼저 집으로 들어가고 저는 잠시 후에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집에 들어왔더니 아내가 샤워를 하고 있더군요. 아내의 핸드폰이 주방 식탁 위에 있었습니다. 순간 아내의 핸드폰을 열었습니다. 비밀번호를 설정해 놓지 않았더군요. 일단 사진첩을 뒤졌습니다. 세상에, 괌으로 간 여행은 친구들과의 여행이 아니라 남자와 단둘이 떠난 여행이었습니다. 별의별 짓을 다한 사진들이 있더군요. 아내가 욕실에서 갑자기 나올까봐 조마조마하는 마음으로 저는 그 사진들을 저에게 전송하고 모든 흔적을 지워버렸습니다. 억장이 무너졌습니다. 저는 정말 속았습니다. 아내는 바람을 피우고 있었습니다. 그 남자와 여행을 가기 위해서 저희 엄마의 장례식장에도 참석을 하지 않은 거였습니다. 하늘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금이야 오기야 키운 아들이 이런 현실에 놓여 있다는 사실을 엄마가 알았을 때 얼마나 가슴이 무너져 내렸을까요? 엄마를 생각하니 아내를 용서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 당장이라도 저의 분노를 표출하고 싶었지만 제가 뭐라고 한들 아내는 눈썹 하나도 까딱하지 않을 게 분명했습니다. 고민하고 생각하던 끝에 일단 저는 차근차근 아내의 외도 증거들을 모아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한 1년쯤 시간이 지났을까요? 장인어른이 서울에 왔다면서 병원 근처에서 술을 한잔 하자고 하더군요.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저희 부부관계를 묻더군요. 그러면서 저를 떠보시더군요. 딸이 허튼 짓 하지 않더냐고요. 순간 기회는 이때다 싶더군요. 제가 어디서 그런 센스와 순발력이 나왔는지 지금 생각해도 그 찰나를 제가 잘 잡았더라고요. 장인어른, 알고 계셨어요? 저만 알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하고 말끝을 흐리며 장인어른의 표정을 살피는데 장인어른의 눈빛은 뭔가 아는 듯 모르는 듯한 눈빛이었습니다. 저는 속력을 더 냈습니다. 무심한 듯 아무 일 아니라는 듯. 금방 사라질 바람입니다. 그러다 잠잠해지겠죠. 제가 운을 하나 더 떼자 장인어른이 입을 열더군요. 장인어른은 모든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돈 많은 양반이 저에게 슬슬 몸을 낮추는데 참 우습더군요. 미안하네. 지 엄마가 어려서 죽었잖아. 잔정을 못 받고 자라서 그런지 외로움을 많이 타. 내가 그런 교육들을 살뜰하게 시키지 못했어. 다 내 죄네. 아닙니다, 장인어른. 모르고 결혼한 것도 아니고요. 곧 좋아지겠죠.
제가 노력하고 있으니까 앞으로 잘 사는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한 뒤에 저는 연거푸 술을 몇 잔 마시고 펑펑 울어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장인 어른의 동정심을 얻기 시작했죠. 사실 장인어른, 저 너무 힘듭니다. 이 사람은 왜 내 맘을 몰라줄까요? 이어서 저는 장인어른이 사별한 게 아니라 이혼했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말을 했죠. 아내가 엄마를 많이 그리워해요. 두 분 이혼한 거 저에게 다 얘기했습니다. 장인어른이 깜짝 놀라더군요. 딸이 그 사실을 얘기했어? 저는 대답 대신 엉엉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에 장인 어른께서는 개인 변호사와 함께 저를 다시 찾아오셨더군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자네는 평생 내 딸 안 버릴 것 같아. 자네를 믿네. 그리고 이혼을 사별이라고 한 건 미안하네. 내 치부 같아서 말하기가 겁났어. 이해해주게. 그리고 이참에 빌딩을 자네 앞으로 해놓으려고 하네. 내 딸내미 앞으로 해놔봐야 1년도 못 가서 바로 팔아먹지. 저는 겉으로는 절레절레 거절을 하면서도 변호사가 하라는 대로 사인을 다 해주었죠. 지방이긴 하지만 번화가에 있어서 그 빌딩값이 만만치 않다고 들었습니다. 장인 어른이 그러시더군요. 자네도 이제 종합병원 사표 내고 개인병원 차려야지. 딸아이도 여행사 그만두고 두 사람 다 서울생활 정리하고 내 옆에 와서 살게나. 이제 자네 건물에 떡하니 병원 차리면 좋잖아. 오늘부터 구상해 보겠습니다. 그 건물이 모두 내 것이라니 정말 미친 듯이 기분이 좋더군요. 그 후로 저는 1년을 또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머릿속으로 미래에 대한 그림을 그렸다 지었다 했습니다. 정말 장인 어른의 말대로 지방으로 내려가 장인 어른이 주신 빌딩에 병원을 차릴까 아니면 그 건물을 팔고 서울에 병원을 낼까. 인터넷도 찾아보고 직접 발로 뛰어가며 저는 정보들을 취합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어느 날 학회가 있어서 강원도를 가는 길인데 아내가 다급한 목소리로 전화를 했더군요. 다짜고짜 아내 하는 말이 아빠가 돌아가셨대.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뭐? 무슨 소리야 그게? 장인어른이랑 엊그제 나랑 통화하고 내일모레 골프 약속까지 잡았는데? 교통사고가 나셨대. 아빠 개인 변호사랑 연락해보고 먼저 장례식장으로 내려가 있어. 아내가 명령하듯 제게 그렇게 말을 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내가 왜 가? 내가 장례식장을 왜 가냐고? 제 말에 아내가 놀라더군요. 당신이 사위니까 당연히 가야지. 저는 콧방귀를 끼면서 말을 이어갔습니다. 당신도 우리 엄마 장례식장에 안 왔잖아. 그때 우리 엄마 장례식장에 못 올 때 당신이 그랬잖아. 우리 아빠 장례식에 오지 않아도 된다고. 나는 그 말 지키려고 하는데. 그러자 아내가 화를 버럭 내더군요. 솔직하게 저라도 화를 낼 소리죠. 뭐야? 당신 지금 그게 사이가 할 소리야? 내가 지금 지방 출장이라서 못 가서 그런다고. 그러니까 당신이 먼저 내려가 있으라고. 그건 사이의 의무야. 의무라고. 너 정말 웃긴다. 우리 엄마 장례식 가는 건 며느리의 의무 아니야? 제가 말꼬리를 잡고 늘어지자 아내 하는 말이 미안해. 그때 어머니 장례식장 못 간 거 사과할게. 진심으로 미안해. 당신이 먼저 내려가서 사위 노릇 좀 해. 그래, 이럴 때 내가 사위 노릇을 해야겠다만 어쩌지? 내가 지금 학회에 가는 길이야. 1박 2일 일정으로 강원도에. 그러니까 학회 끝나고 바로 달려갈게. 그러고는 전화를 뚝 끊어버렸죠. 아내에게는 그렇게 냉정하게 말했지만 저는 학회 관계자에게 얘기를 하고 곧장 장례식장으로 내려갔습니다. 아무리 아내가 상식 이하의 짓을 했다고 해서
저도 같이 그러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세상에 단 하나뿐인 장인인데 게다가 저에게 자신의 건물까지 주신 분인데 제가 그러면 더욱 안 되죠. 그렇게 저는 아내가 오기 전까지 상주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었답니다. 발인날 아침 아내가 장례시장으로 왔더군요. 여보, 고마워. 변호사님한테 얘기 다 들었어. 당신이 약속된 학회일도 줬고서 내려와서 상주 역할 제대로 했다면서? 난 그것도 모르고 말이야. 당신 원망하고 있었잖아. 그러면 안 되지. 장인어른이 내게 주신 것도 있고 당부하신 말씀도 있는데 약속 지켜야지. 주신 거라니? 당부하신 거라니? 그거? 지금은 당신이나 나나 정신 없으니까 다음에 차분하게 얘기하자. 그렇게 저는 장인 어른을 선산에 잘 모셔드렸습니다. 모든 장례 절차가 끝나자 아내는 저에게 진심으로 고마워하더군요. 그러든가 말든가 저는 아내를 위해서 장인 어른의 마지막을 배웅한 건 아니었으니까요. 그렇게 며칠이 지나고 아내는 변호사와 함께 장인 어른의 재산 정리를 시작하더군요. 그러다 알게 된 사실에 아내가 깜짝 놀라는 겁니다. 아빠 빌딩이 왜 당신 이름으로 돼 있어? 그 빌딩은 아빠가 가장 아끼던 재산인데 당신은 알고 있었던 거야? 응? 당신 몰랐어? 저는 너스레를 떨었습니다. 뭐야? 왜? 내가 자식인데, 내가 딸인데, 왜 내가 아니라 당신 앞으로 건물을 준 거야? 저는 계속해서 능청을 떨었습니다. 정말 당신만 모르고 있었어? 자기 우리 엄마 장례식에 얼굴도 안 보인 것, 그리고 바람 피우는 것까지 장인어른이 다 알고 있었어. 어이쿠야, 당신만 자기 생활 열심히 하느라 모르고 있었던 거구나? 그러고 보니 장인어른도 너무하시네. 나한테는 당신 욕 엄청 하셔놓고는 정작 당신 앞에서는 한마디도 못하셨던 거야? 시어머니 장례식장에 코빼기도 내비치지 않았던 사실과 거기다 바람을 피운 사실까지 장인어른이 모든 걸 알고 있었다는 사실에 아내가 놀라 까무라쳤습니다. 뜻밖의 장인어른의 상을 치르고 예상보다 빠르게 저의 작전은 대성공이었습니다. 이제 제가 해야 할 일은 이혼 준비였습니다. 저는 새로운 변호사를 선임해서 아내의 외도 사진을 전달했습니다. 변호사를 통해 이혼 준비가 차근차근 단계를 밟아갈 무렵 아내가 눈을 부릅뜨며 저를 찾아왔더군요. 나쁜 자식, 모든 게 네 계획이지? 우리 아빠 건물이 애초에 네 목표였던 거야? 내가 바람 피우는 것도, 내 뒤를 밟은 것도. 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내가 그렇게 할 일이 없어? 네가 내 집 앞에서 버젓이 바람을 피워놓고 그거 대놓고 사진 찍으라는 의도 아니었어? 그리고 당신 아빠가 부족한 딸 만나 고생이 많다며 건물을 내 앞으로 준다는데 마다할 이유가 없잖아? 덥석 받았지. 내가 가만히 있을 줄 알아? 어떻게든 내 건물 다시 찾아올 테니까 기다려. 마음대로 하시지요. 그렇게 저는 아내와 별거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재판은 3차례 더 진행이 되었지만 해보나 마나였습니다. 아내의 결함이 많았으니까요. 하루는 병원 앞으로 아내가 찾아왔더군요. 화장기 없는 얼굴에 살은 쭉 빠졌더군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용서해줘. 그러면서 아내는 눈물을 펑펑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저 사람이 웬만해서는 눈물을 보일 사람도 아니고 누군가에게 머리를 숙여본 일도 없을 텐데 대체 무슨 일인지 궁금하긴 했습니다. 무슨 일이냐고 묻지 않고 그냥 아내의 행동과 말만 들어주었습니다. 어느 정도 감정이 정리된 아내가 말을 시작하더군요. 그 남자와는 진작에 정리했어. 그 남자는 내가 아니라 우리 집 유산을 보고 날 좋아했던 거야.
아빠 돌아가시고 건물을 당신 앞으로 해놔서 지금 소송 중이라고 했더니 헤어지자는 거야. 미안해, 여보. 내가 속은 거야. 그 사람에게 속은 거였다고. 아니야, 됐어. 사람은 쉽게 안 변해. 내가 용서하면 당신은 나한테 또 그럴걸? 살아생전 당신 아빠가 뭐라는 줄 알아? 철딱선이 없는 너랑 결혼해줘서 고맙다더라. 그래서 건물 준 거래. 부모가 포기할 정도면은 넌 구제불능이야. 저는 아내가 다시는 저를 찾아오지 못하도록 쐐기를 박아 말했습니다. 결국 홀 시어머니 장례식장 대신 해외로 여행 떠나버렸던 아내는 장인의 장례를 치르고 난 후 저와 제 어머니의 가슴에 피멍 들게 한 값으로 땅을 치며 통곡하고야 말았습니다. 사실은 더 강하고 독하게 얘기를 하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헤어지는 마당에 평생 가슴에 남을 말을 한다는 것도 마음에 걸리더라고요. 재판은 예상대로 저의 승리로 끝이 났습니다. 아내는 나의 바지가랑이를 잡고 매달렸지만 저는 이혼을 했습니다. 그동안 제가 마음 고생한 것에 대한 보상이라고 생각하고 건물은 소중하게 잘 받았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나고 나서 아내의 입장이 되어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내는 왜 저와 결혼을 했을까요? 아내는 왜 바람을 피웠을까요?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그 답을 모르겠더군요. 세상에는 별의 일이 다 있다고 하지만 저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아내와 6년을 살고 이혼하고 건물주가 되었습니다. 앞으로의 저의 계획은 장인 어른이 주신 이 건물을 팔아 서울에 병원을 차릴 계획입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도 만나서 다시 새 인생을 계획하고 싶습니다. 이제는 제대로 된 사람을 만나 제대로 살아야겠죠. 마음에 쌓아둔 짐 같은 얘기를 털어놓고 나니 뭔가 홀가분한 기분이 드네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제 나이 올해 55입니다. 젊었을 적에 고생 한번 안 하고 산 사람은 없겠지만 저도 다른 사람 못지않게 어려운 시절이 있었답니다. 지금은 다 지나간 일이라고 웃으면서 말할 수 있는 여유가 생겼지만요. 그래서 저도 늘 다른 분들의 사연을 듣고 있는 애청자인데 오늘은 제 얘기도 좀 들려드리려고 용기를 내보았습니다. 저는 처녀 시절 운수회사에서 오래 일했어요. 저희 회사는 1톤 트럭 이상의 개인이나 기업의 화물 운송을 주로 하다가 퀵서비스가 유행하면서 오토바이 퀵서비스의 비중을 늘리게 됐습니다. 고객들로부터 전화를 받아서 퀵서비스 기사들에게 연결시켜주는 일을 제가 했었죠.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제가 젊었을 때만 해도 오토바이 타시는 분들이 좀 거친 아저씨들이 많았거든요. 짓궂은 장난을 하거나 윽박지르기도 해서 어린 여직원들을 울리기도 했었답니다. 저는 고참 언니로서 동생들을 다독이고 보호해주는 역할까지 하곤 했어요. 어느 해 봄 그 산적 같은 아저씨들 사이에 고등학교를 갓 졸업하고 솜털 뽀송한 막내 기사가 입사했습니다. 그 막내 기사는 큰 키에 호리호리하고 곱상하게 생겨서 여자 고객들한테 인기가 많았죠. 그러자 다른 기사들은 질투인지 심통인지 막내를 괴롭히기 일쑤였답니다. 야, 사내 새끼가 기생 오래비같이 생겨먹어서 어디다 써먹냐? 너 오토바이 탈 줄은 아냐? 무서워서 속도도 못 내고 기어다니는 거 아니야? 야, 여자 손님들이 너 보내달라고 한다며? 어떻게 했길래 여자들이 안 달라냐? 나도 좀 가르쳐 주라. 다른 기사들이 놀릴 때마다 막내는 아무 대꾸도 못하고 얼굴이 빨개져서는 어쩔 줄 몰라 했어요. 제가 듣다 못해 한마디를 해야 잠잠해졌다니까요. 아, 그만 좀 해 아저씨들.
일 열심히 잘하는 애를 왜 괴롭혀? 거울 보면 답 안 나와? 얼굴이 오다 잘 들어오는 비법인 거야. 자꾸 쓸데없는 소리 하면 오다 들어와도 연결 안 시켜줄 거야? 알았어. 미스벅은 성민이만 편애한다니까? 기사들은 툴툴거리면서도 자기들의 성과급을 결정할 수 있는 저한테는 함부로 하지 못했지요. 제가 자기 편이 돼주니까 그런 건지 아니면 나이 차이가 많이 나니까 다른 여직원들보다 편했던 건지 막내 기사는 다른 사람들한테는 인사 외에는 말도 잘 안 하는데 유독 저한테만은 누나 하며 잘 따랐습니다. 그렇게 친하게 지내다 보니 가족 얘기도 하게 되었죠. 막내 기사는 초등학생 때 어머니가 병으로 돌아가시고 아버지와 형 이렇게 셋이서 살았대요. 목공소를 하시는 아버지는 생계를 위해 늘 바쁘셨고 12살 차이 나는 형이 자신을 돌봐줬답니다. 얘기하다 보면 형님을 무척이나 따르고 좋아하는 게 느껴졌어요. 늘 형님 얘기를 했고 형님에게 은혜를 갚고 싶다고 했죠. 그러던 어느 날 막내 기사가 저녁을 같이 먹자고 하더라고요. 마침 약속도 없었고 그냥 집에 들어가기는 아쉬웠던 터라 그러자고 했습니다. 식당에 들어가서 음식을 기다리고 있는데 막내 기사가 형님이 근처에 왔는데 합석해도 되겠느냐 묻더군요. 평소에 형님을 끔찍이 여기는 걸 아니까 싫다고 하기는 좀 그래서 괜찮다고 했죠. 얼마 지나지 않아 기다렸다는 듯이 식당으로 온 형님은 막내 기사와 닮은 데가 있는 것도 같았지만 곱상 한가는 거리가 먼 동네 아저씨 스타일의 남자였습니다. 마치 어디 맞선 자리에나 나온 것처럼 불편해 보이는 양복 차림을 하고 땀을 삐질삐질 흘리며 당황하는 모습에 왠지 웃음이 났어요. 맞선 보고 오셨나 봐요? 네? 아닙니다. 맞선은 처음. 아니 그게 아니고. 어색한 분위기 속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 막내 기사가 휴대폰을 들고 나가는 겁니다. 누나, 형님, 말씀들 나누고 계세요? 저 잠깐만 전화통화 좀 하고 올게요. 나중에 알고 보니 막내 기사가 일부러 저와 형님이 만나는 자리를 만든 거였지 뭐예요. 그날 전화하러 나간다던 막내 기사는 식당에 다시 오지 않았고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시킨 음식을 먹으며 이런저런 대화를 했죠. 막내 기사의 형은 동생이 멋지게 하고 오라고 신신당부를 해서 세탁소에서 빌려 입고 나온 양복이 불편하다고 솔직하게 털어놓았고 저에 대해 좋은 얘기를 많이 들었다면서 호감을 표시했습니다. 저도 막내 기사로부터 늘 좋은 얘기만 들었고 만나보니 따뜻한 마음이 느껴져서 싫지만은 않았어요. 그렇게 저와 막내 기사의 형님은 자주 만나면서 사랑을 키웠고 결국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혼 후에는 시부, 시동생이 된 막내 기사와 같이 살았지요. 하지만 무조건 제 편을 들어주는 시동생과 표현은 안 하셔도 은근슬쩍 며느리를 배려해 주시는 시부 덕분에 결혼 생활이 고달프지는 않았답니다. 집안에 여자가 없다 보니 남자들 치닥거리가 힘들 거라고 생각했는데 예전부터 살림을 스스로 하던 버릇들이 있어서인지 오히려 저보다도 깔끔하게 정리를 잘했어요. 그리고 조금이라도 무겁거나 힘들 만한 게 있으면 세 남자가 모두 솔선해서 도와주곤 했죠. 어려서부터 사랑을 못 받고 외롭게 자랐던 저는 사랑을 받는다는 게 이런 거구나 하고 행복했습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 몇 년이 흘렀고 공장에 다니던 남편은 쇠약해진 시부를 도와 목공소 일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때까지도 저와 시동생은 같은 회사에 다니고 있었고요. 그러나 불행은 한꺼번에 오는 건지
시부가 폐암으로 갑작스럽게 돌아가시고 슬픔을 잊을 새도 없이 오토바이를 몰던 시동생이 교통사고로 크게 다치고 말았습니다. 게다가 시동생의 과실이어서 보상도 제대로 못 받고 없는 살림에 병원비를 내느라 정말 허리가 힐 지경이었어요. 남편은 목공소 일이 끝나면 밤에는 화물 상하차 일까지 했고 간병인 비용을 줄이려고 저도 퇴근하면 병원에 가서 간병을 했습니다. 그때는 힘들다는 생각을 할 겨를도 없이 혹시라도 시동생이 잘못될까봐 노심초사하기만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2년을 시동생의 치료와 재활에 쏟아부었고 다행히 시동생은 장애 없이 완쾌될 수 있었습니다. 시부가 남기신 유일한 재산인 목공소는 시동생이 남편에게 양보하겠다고 했어요. 자기는 목수일에는 취미도 재능도 없다면서요. 그렇게라도 자신을 살리기 위해 애써준 저와 남편의 은혜를 갚고 싶다고 하더군요. 저는 솔직히 코딱지만한 가게자리 양보하는 게 뭐 대수냐 싶었지만 남편은 제게 아무리 적은 것이라도 나중에 팔기라도 하면 반은 동생 줄 거라고 했었답니다. 형제간의 우애는 정말 대단하다 싶었네요. 부상을 극복한 후로 시동생은 위험한 오토바이 운전을 그만두고 유치원에 식자재를 납품하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깔끔한 외모에 예의 바른 시동생의 영업이 유치원 원장들에게 인정받으면서 회사에서도 꽤나 인정받는 듯 했고요. 그러다 납품하러 다니던 유치원의 교사와 눈이 맞아 결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동서 될 사람은 한눈에 봐도 어려움 없이 곱게 자란 사람 같았어요. 유치원 교사 월급으로는 살 수 없을 것 같은 좋은 차에 가방이며 옷도 명품이어서 잘 사는 집 아가씨인가 보다 생각했죠. 시동생도 처음에는 수준이 안 맞는다고 생각돼서 멀리 했는데 동서가 적극적으로 대시해서 결국 결혼하게 됐답니다. 시동생이 결혼할 때 저희 부부는 부모의 심정으로 방 한 칸이라도 마련해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어렵게 대출을 받아 작은 전셋집을 얻어 주었습니다. 저희 딴에는 힘들게 마련해 준 거였지만 동서는 마음에 안 들었던지 집이 좁아서 혼수로 해간 것도 다 안 들어가고 아이라도 태어나면 비좁아서 어떻게 사냐고 투덜거렸어요. 솔직히 말해서 부모도 아닌 형님이 그 정도 해줬으면 된 거 아닌가요? 남편과 얘기하면서 동서를 탓했더니 남편은 자기가 부모나 마찬가지라며 더 좋은 곳으로 못해줘서 미안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기계에 오른손이 끼는 사고를 당했어요. 남편이 일을 할 수 없게 돼서 걱정하고 있던 차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저도 하루아침에 백수가 되고 말았답니다. 다니던 회사가 부도를 맞아 폐업하게 된 거예요. 조금 모아둔 돈을 다 쓸 때까지 저는 좀처럼 취업이 되지 않았고 신경을 다친 남편도 빨리 회복되지 않다 보니 생활이 궁핍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걱정이 많던 와중에 결혼 후 발길이 뜸해졌던 시동생이 떠올랐어요. 다니는 회사가 점점 커지면서 진급도 하고 월급도 늘었다면서 이제 살만하니 걱정하지 마시라던 게 생각나더군요. 시동생에게 돈을 좀 빌려볼까 싶어 전화를 걸었습니다. 저기 서방님, 미안한 부탁 하나만 해도 될까? 네, 형수님 뭔데 그러세요? 전 어려워진 사정을 설명했죠. 그래서 말인데 생활비 좀 빌릴 수 있을까 해서. 당연하죠. 얼마나 필요하세요? 얼마를 부탁할까 잠깐 망설이는데 동서가 전화를 바꾸더군요. 형님, 저희가 여윳돈이 어디 있어요. 도와드리고는 싶지만
저희 사정도 좀 이해해 주세요. 참 무안하기도 하고 낯뜨겁기도 했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시동생과 동서가 옥신각신하는 소리가 들렸고 알겠다며 전화를 끊었지만 섭섭한 마음은 어쩔 수 없었어요. 물론 결혼을 했으니 시동생 혼자서 결정할 수 없다는 건 이해합니다. 혹시라도 남편이 알면 자존심 상해할까봐 남편에게는 말하지 못하고 혼자 끙끙 앓고 있다가 동네 식당에서 설거지를 하면서 겨우겨우 버텼습니다. 안 하던 일을 해서 힘들었던지 유산을 하게 된 것도 바로 그때였어요. 물론 저도 너무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웠지만 남편이 어찌나 미안해 하는지 오히려 제가 괜찮다며 남편을 달래주었다니까요. 그렇게 몸도 마음도 힘든 시간을 보낸 후 남편이 회복돼서 다시 일을 시작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운이 트이려는지 남편의 목공소가 재개발 지역에 포함돼서 보상을 받게 됐다는 기쁜 소식이 들려왔어요. 그렇지 않아도 목공 일이라는 것이 점점 수입이 적어지고 시부가 폐암에 걸렸듯 남편도 건강을 해칠까봐 늘 마음이 불안했었거든요. 저는 남편이 다른 일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었답니다. 하지만 가게가 오래되고 낡은 데다 위치도 좋지 않아서 팔려고 해도 팔리지 않을 걸 걱정하고 있던 저는 정말 기뻤어요. 여보, 정말 잘 됐어. 당신도 이제 목수일 그만하고 좀 편한 일을 해. 그런데 아버지가 평생을 하시던 가게를 넘긴다는 게 좀 마음에 걸려. 그래도 재개발 들어간다는데 우리만 버티고 있을 수는 없잖아. 그건 그렇지. 이런 기회는 다 아버님이 하늘에서 우리를 도와주셔서 그런 거라고. 효자인 남편의 입장에서는 가게가 없어지는 게 섭섭할 수도 있었겠죠. 그래도 저는 보상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을지 기대도 되고 그랬습니다. 재개발 얘기가 나오고 며칠쯤 지났나? 시동생 부부가 저녁에 저희 집에 찾아왔어요. 값비싸 보이는 커다란 과일 바구니를 들고서 말이죠. 전에 돈 빌려달라는 걸 못 빌려준 것도 미안하고 제가 유산했다는 소식을 듣고 위로차 왔나 생각했더니 대뜸 형님, 아버님 목공소 재개발 들어가는 거 아시죠? 보상금 많이 받아내야 하니까 저희가 전문가 섭외해서 트라이 해볼게요. 아니, 동서가 언제부터 우리 일에 그렇게 관심이 많았어? 재개발 된다는 건 어떻게 알았대? 어머나, 형님, 말씀을 좀 섭섭하게 하시네요. 형님네 일이 아니라 우리 가족의 일이죠. 그리고 그렇게 중요한 일은 먼저 말씀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차피 그런 소문은 빨리 퍼지긴 하지만요. 설마 보상금이 형님네 거라고 생각하시는 건 아니겠죠? 동서의 얘기를 듣고 보니 보상금이 탐이 나서 불이 나게 달려온 거였습니다. 전에 제가 생활비 좀 빌려달라는 말에 그렇게나 냉정하게 거절하던 동서가 보상금이 나온다니까 속 보이는 소리를 하는 게 뻔뻔하게 느껴지더군요. 솔직히 저도 보상금을 모두 차지해야겠다는 생각을 해본 적도 없고 예전부터 남편이 목공소는 동생과 반씩 나눌 거라고 했었기 때문에 큰 욕심은 없었는데 동서의 뻔뻔한 태도를 보고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속내를 떠봤죠. 목공소는 서방님이 형님에게 양보한 거니까 보상금도 우리 목 아니겠어? 아니 형님,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말도 안 되죠. 아버님 유산인데. 당연히 둘째도 자격이 있는 거죠. 아버님이 형님에게 준다는 유언장을 남기신 것도 아니고 또
저희가 유산을 포기하겠다는 각서를 쓴 것도 아니니까 법적으로도 혼자 다 가지실 수는 없어요. 제 예상대로 동서는 보상금 못 받을까봐 흥분해서 난리였습니다. 하지만 동서보다 더 섭섭한 건 시동생의 태도였어요. 아무 말도 없이 동서가 하는 대로 그냥 보고만 있는 겁니다. 동서는 우리가 어려울 땐 모른 척 하더니만 보상금 얘기가 나오니까 욕심이 나나 봐? 어머나, 그걸 또 마음에 담아두고 계셨던 거예요? 그땐 저희도 사는 게 어려워서 못 도와드린 거잖아요. 그때랑 지금은 얘기가 다르죠? 그때까지 잠자코 보고만 있던 남편이 제가 시동생에게 돈을 빌리려다가 거절당한 걸 알고 놀란 듯 했고 곧 표정 관리를 하더니 근엄하게 한마디 했습니다. 아버지가 피땀 흘려 이루신 목공소다. 나는 안 팔 거니까 욕심 그만 부리고 가거라. 동서가 따지려 드니까 시동생이 안 되겠던지 데리고 가버렸어요. 그날 이후부터 동서가 시도 때도 없이 저에게 전화를 해댔습니다. 정말 보상금에 눈이 뒤집혔는지 보상금을 받지도 않았고 나눠주지 않겠다고 말한 적도 없는데 뭐가 그리 급한지 안달이나 있었어요. 부드러운 말로 아양을 떨면서 저를 떠보려고 하지를 않나. 제가 잘 모르겠다고 하면 그렇게 모른 척 할 거냐고 성질을 내지 않나. 도대체 제가 뭘 어쨌다고 그러는지 또 뭘 어쩌라고 그러는지 동서 때문에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었답니다. 하도 귀찮아서 나중에는 제가 휴대폰을 받지 않으니까 집으로 전화해서 또 듣기 싫은 보상금 얘기를 늘어놓는 거예요. 무슨 말이 그렇게나 많은지 듣다가 지쳐서 전화를 끊으면 또 전화하고 거머리도 이런 찰 거머리가 없습니다. 옆에 있던 남편이 보다 못해서 전화를 낚아채더니 재수씨, 이거 너무한 거 아닙니까? 가게에 안 내놓는다고 했잖아요. 사람이 왜 이렇게 막무가내예요? 재수씨, 그렇게 안 봤는데 참 실망입니다. 다시는 이런 전화 마세요. 하면서 전화를 끊어버렸죠. 저는 사람 좋은 남편이 그렇게까지 누구에게 화를 내는 건 처음 봤어요. 동생을 아끼는 마음이 누구보다 강한 사람인데 결혼 후에 재수씨 때문에 형제 사이가 멀어지는 게 참 속상한 모양이었습니다. 사건은 그 다음 날 터졌습니다. 전날 남편과의 통화가 기분 나빴는지 시동생 부부가 찾아왔고 남편을 보자마자 시동생이 따지기 시작했어요. 아니 형님, 재수씨한테 그렇게 막말을 해도 되는 거요? 나이 어리다고 막대하면 안 되는 거지. 서방님, 그게 무슨 말이야? 막말을 하다니? 하도 전화를 많이 해서 나를 괴롭히니까 한마디 한 걸 가지고서 내가 옆에서 다 들었는데 무슨 막말? 남편도 어이없다는 듯이 희동생을 바라보고만 있자 동서가 갑자기 울음을 터뜨리는 겁니다. 저한테 돈에 환장이냐고 인간 쓰레기라고 하셨잖아요. 두 분 다 너무하세요. 저를 이상한 사람으로 몰아세우다니. 계산을 정확히 하자는 게 뭐가 그렇게 나빠요. 저는 그때 동서라는 인간이 얼마나 이중적이고 거짓말쟁이인지 알게 됐어요. 이럴 때 남편이 성질이라도 냈으면 좋으련만 동서를 다독여주고 있는 시동생을 물끄러미 보고만 있는 게 정말 답답했습니다. 형수, 그러는 거 아니야. 이렇게 돈 욕심이 많은 줄은 몰랐네. 우리 아버지 목공소를 차지하고 보상금도 혼자 먹겠다고 동생을 내치겠다는 거야? 이거 완전 도둑놈 심보네. 희동생의 말에 정말 기가 막혀서 말문이 막히더군요. 제가 따져 물으려니까 남편이 가로막았습니다. 일주일 후에
보상금의 절반 보내주마. 더 이상 보상금에 대해서 아무 말도 어떤 연락도 하지 마라. 그 말을 어떻게 믿을 수 있죠? 각서라도 써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금세 눈물이 마른 동서가 고개를 쳐들면서 말하고 시동생이 그 말에 동의하는 듯 끄덕이자 드디어 남편이 폭발했어요. 아, 네가 결혼을 잘못했구나. 내가 사람을 잘못 봤어. 너 이 새끼 마누라 하나 간수 못하고 치마폭에 휘둘려? 네가 사람이면 네 형수 앞에서 이러면 안 되지. 형수가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사람 새끼면 이러는 거 아니다. 이제부터 너는 내 동생 아니고 우리 인연은 여기까지야. 당장 내 눈앞에서 꺼져! 남편의 병력 같은 호통에 놀랐는지 아니면 돈 준다니까 안심이 됐는지 형님을 달래보라는 제 손을 뿌리치고 시동생 부부는 돌아갔고 그날 밤 남편은 혼자 늦게까지 소주를 마시더군요. 남편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무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날로부터 정확히 일주일 후에 보상금의 절반을 시동생에게 보내고 저한테 절대로 시동생 부부에게 연락을 하지도 말고 받지도 말라고 했어요. 워낙 동생을 자식처럼 아끼던 사람이라 당장은 화가 나서 저러겠거니 했지만 시간이 지나도 시동생 얘기를 꺼내지도 못하게 하고 정말 인연을 끊고 지내더라고요. 그래도 시동생은 연락을 할 줄 알았는데 보상금을 받은 이후로는 연락이 없었고 제가 전화를 걸어보니 시동생도 동서도 모두 휴대폰 번호를 바꿔버려서 연락이 두절되고 말았습니다. 둘도 없던 형제 사이가 돈 때문에 멀어져서 저도 정말 속상하더군요. 그렇게 10여 년이 흘러가 버렸습니다. 저는 보상금으로 남편과 과일 가게를 하면서 마음의 안정을 찾았고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어서 쉬는 날에는 봉사활동을 하며 지냈어요. 아무리 노력해도 아이는 생기지 않아서 우리 둘이서만 알콩달콩 살았지요. 많이 벌지는 못하지만 두 사람 다 어려운 이웃과 나누며 살자는 신조를 갖고 있어서 고아원과 노인복지시설에 후원도 조금 하고 있답니다. 그리고 재작년부터는 제가 소속되어 있는 봉사단체에서 노숙자 보호시설에 나가 자원봉사를 하기 시작했어요. 시설은 노숙자들에게 따뜻한 잠자리와 식사를 제공하고 재활이나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뜻깊은 일을 하는 곳이었습니다. 저도 일회성으로 돕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회의 일원이 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이 의미 있다고 생각해서 동참하게 되었죠. 그날은 노숙자 보호시설에 나간 첫날이었어요. 시설의 직원이 말하기를 들어온 지 며칠 되지 않았는데 봉사자들에게 골칫거리인 노숙자가 한 명 있다는 겁니다. 그 사람은 절대로 씻지도 않고 다른 사람이 자신에게 손도 못 대게 한대요. 평소에는 조용히 구석에 앉아있기만 한데 누가 다가가면 소리를 지르며 저리 가라고 난동을 피운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내쫓을 수도 없으니 난감하다고 했습니다. 처음 간 봉사자들이 놀랄까봐 미리 알려주는 거라고 해서 좀 겁이 나더군요. 그 노숙자는 제일 끝, 제일 작은 방에 있었습니다. 몸에서 냄새가 나서 아무도 같이 있지 않으려고 하니까 혼자 독방을 쓴대요. 혼자 있으면서도 절대 누워서 안 자고 24시간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있는 게 신기할 정도랍니다. 노크하고 방문을 살짝 열었더니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어요. 들어오지 마! 싫어! 가! 선생님, 도와드리려고 그래요. 잠깐만 들어갈게요. 저는 살짝 몸을 낮추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직원에게 들은 대로 걸레 썩은 듯한 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남자는 얼굴을 모두 가린 긴 회색 머리가 떡이 져서 꼭 마포 걸레를 뒤집어 쓴 것 같더군요. 나가라고 소리를 지르던 남자가 슬쩍 고개를 드는 것 같더니 갑자기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잘못했습니다. 하면서 고개를 구석으로 처박는 거예요. 순간 다른 봉사자들도 남자의 예상 밖의 행동에 놀라고 저도 깜짝 놀라서 어쩔 줄 몰라 서 있는데 남자가 갑자기 일어나서 밖으로 나가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걸음도 제대로 못 걷고 절뚝거리며 나가다가 금세 남자 봉사자들에게 붙잡혀 바닥으로 앉혀졌는데 발버둥을 치는 통에 살짝 남자의 얼굴이 보였어요. 화상을 입었는지 반쯤 일그러진 얼굴에는 고름이 맺혔고 긁히고 베인 상처에는 피가 말라붙어 마치 괴물처럼 흉측한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남자는 제가 다가가자 얼굴을 돌리며 흐느끼는 게 아니겠어요. 어쩌다가 이렇게 됐어요? 제 물음에 남자는 제 앞에 무릎을 꿇더니 잘못했다며 어린 아이처럼 엉엉 우는 거예요. 다른 봉사자들이 정신이 온전한 것 같지 않다며 나가자고 하는데 저는 아무래도 그냥 지나쳐지지 않더라고요. 남자 앞에 앉아서 울지 말라며 어깨를 두드려 주었습니다. 제가 그 남자의 트라우마가 되는 사람과 닮은 건지 정말 정신이 이상해서 그런 건지는 모르지만 저 때문에 심경의 변화가 생겼다면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 수도 있다고 생각했어요. 제가 남자를 설득해서 목욕을 하게 하고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은 남자를 다시 만나러 갔죠. 남자는 제가 들어가자마자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이더니 다시 우는 겁니다. 저는 그러지 말라며 남자를 일으켜 세웠어요. 내가 선생님이 아는 사람하고 닮았어요? 그분이 어떤 사람인지 말해줄래요? 아니에요. 난 당신 몰라요. 갑자기 돌변하더니 제 팔을 뿌리쳐 버리더라고요. 그 순간 저는 남편의 호통에 같이 화를 내며 제 손을 뿌리치고 나가버리던 10여 년 전 시동생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저기 혹시 당신 서방님? 윤상민이야? 그래서 나한테 미안하다는 거냐고. 남자는 흠칫 놀라서 가만히 서 있더니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어요. 아니에요. 아닙니다. 제가 어떻게 감히... 가까이서 자세히 보니 예전에 고왔던 얼굴은 하나도 남아있지 않았지만 목 뒤에 점이며 긴 팔다리의 체형이 비쩍 마르긴 했어도 영락없는 시동생이 맞았습니다. 저는 놀란 가슴을 진정시키며 시동생을 와락 안았어요. 형님 가슴에 못 박고 떠났으면 잘 살기나 할 것이지. 이 꼴이 대체 뭐야? 어쩌다가 이징역이 됐냐고. 죄송합니다, 형수님. 제가 형님과 형수님 은혜를 저버린 죄값을 받고 있습니다. 죽여주십시오, 형수님. 우리는 끌어안고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시동생은 남편에게는 절대로 만났다는 얘기를 하지 말아달라며 신신당부를 했어요. 시설에서 몸을 좀 추스리고 나면 다른 곳으로 떠날 테니까 그때까지만 아무 말 말고 봐달라고 말입니다. 아무리 물어봐도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입을 꾹 닫고 얘기하지 않더군요. 당장 남편에게 얘기하고 싶었지만 남편이 받을 충격도 걱정되고 시동생에게도 생각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겠다 싶었습니다. 날마다 시설에 들러서 시동생의 건강 상태를 살피면서 시동생이 마음의 문을 열어주길 기다릴 뿐이었죠. 한 보름쯤 되었을 때
시동생이 드디어 입을 열었어요. 남편이 준 보상금을 모두 털어 동서가 유치원을 근사하게 지었대요. 시동생도 부원장이 되어 유치원 버스 운전을 하고 다른 일들도 하면서 유치원을 도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잘 사는 집안인 줄 알았던 동서는 고급차며 명품들을 모두 남에게 돈을 빌려 샀던 거였대요. 진 빚을 제때 갚지 못해 유치원까지 빚쟁이들이 와서 시끄럽게 하는 일도 많았다고 하네요. 게다가 동서가 원비를 횡령해서 자기 명품 옷이며 가방 사는 데 쓰고 아이들 먹는 급식을 엉망으로 해줘서 학부모들의 원성을 사다가 결국 유치원 문을 닫게 되었답니다. 하지만 동서는 보상금을 다 날리고도 미안한 기색도 없이 여전히 사채하는 데에 필요한 돈을 남에게 빌리는 악순환을 계속했대요. 그리고 돈이 떨어지자 날마다 부부싸움이 끊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형님에게 가서 돈이라도 뜯어오라는 동서에게 인간의 탈을 쓰고 그것만은 죽어도 못한다며 싸우기도 했다네요. 그러던 어느 날 원인 모를 화재로 안방에서 잠자고 있던 시동생은 화상을 입고 병원에 입원했고 그날 이후 동서와 10살 난 아들은 거짓말같이 사라져 버렸다고 합니다. 정말 꿈처럼 화재와 함께 모든 흔적이 지워지고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이 하루아침에 사라진 시동생은 화상치료를 받다가 병원비가 없어서 병원에서 쫓겨났대요. 그리고 그때부터 성치 않은 몸으로 동서를 찾아 떠돌아 다녔다는 겁니다. 시동생은 아무 데서나 자다가 비행 청소년들에게 폭행을 당하기도 하고 시객들의 화풀이 대상이 되기도 했대요. 노숙자 생활로 구걸을 해서 돈이 생기면 술과 담배에 찌들어 하루하루 죽지 못해 살았답니다. 게다가 얼마 전 봉사단체에서 해준 건강검진 결과 폐암 3기라 얼마 못 산다는 거예요. 마치 남의 얘기를 하듯이 담담하게 털어놓는 시동생의 모습에 가슴이 찢어질 듯이 아팠습니다. 눈물을 흘리는 제게 괜찮다며 이제 다른 곳으로 떠나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 몸을 해가지고 어딜 가겠다는 거야? 암이면 치료해야지. 아직 젊은데 포기하겠다는 거야? 제가 무슨 염치로 그럽니까? 형님과 형수님께 지은 죄 달게 받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나갈 거예요.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형수님. 형님은 못 배웠지만 형수님이라도 마지막으로 볼 수 있어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시동생은 눈물을 흘리며 저에게 절을 하더군요. 하지만 저는 그대로 시동생을 보낼 수가 없었습니다. 보내면 죽어버릴 것만 같아서 무서웠어요. 고등학교를 갓 졸업하고 누나 하며 따르던 그 어여쁘던 시동생의 모습이 눈에 선했습니다. 우리 수술하자. 치료하면 나을 수 있어. 요즘은 말기 암도 다 고친다더라. 형수님, 더 이상 저를 비참하게 하지 마세요. 저는 그럴 자격이 없는 놈입니다. 고집을 부리는 시동생의 등을 때리며 저는 울분을 터뜨렸어요. 네가 나를 너희 집에 끌어들였잖아. 나랑 형님이 너랑 인연 끊고 편하게 산 줄 알아? 죄 지은 놈이 지 혼자 편하겠다고 이 꼴을 보여놓고 그냥 가버린다고? 야, 이런 무책임한 놈아. 어딜 도망가겠다는 거야? 남은 네 인생 우리 앞에서 속죄하면서 살라고.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형수님. 시동생도 저도 목 놓아 울었습니다. 그 길로 저는 시동생을 병원에 입원시켰어요. 남편에게 상의도 없이 저질러버려서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망설여졌지만 전 남편이 뭐라든 시동생부터 살려놓고 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시동생을 입원시킨 날 남편에게 얘기했죠. 나 당신 동생 성민이 만났어. 뭐라고? 내가 동생이 어딨어? 그리고 그 나쁜 자식을 어디서 만나? 지금 병원에 있어. 벌 받는 모양이지. 젊은 놈이 벌써부터 병원 신세나시고. 있잖아. 지금 성민이가. 시끄러워. 그 배은망덕한 놈 얘기는 듣고 싶지도 않아. 그리고 당신도 그 자식하고 더 이상은 엮이지 마. 알았어? 너무도 단호하게 잘라 말하는 남편에게 자세한 얘기는 하지도 못했답니다. 남편의 마음이 정말 굳게 닫혀 있구나 생각하니 마음이 아프더군요. 시간이 흘러 시동생의 수술날 아침 병원에 가면서 남편에게 얘기했어요. 오늘 성민이 폐암 수술해. 성모병원에서 수술 끝나면 연락할게. 남편은 들은 채도 안 하고 나가버렸습니다. 병원에 가서 수술에 들어가기 전에 불안에 떨고 있는 시동생 손을 꼭 잡아줬어요. 꼭 이겨내야 돼. 잘할 수 있지? 힘없이 끄덕이던 시동생이 갑자기 흐느끼길래 뒤를 돌아보니 남편이 서 있는 거였습니다. 이럴 수가. 네가 어떻게 이렇게. 말을 잇지 못하는 남편의 눈에서도 하염없이 눈물이 흘렀고 병실 안이 눈물바다가 되어버렸죠. 수술 시간이 되어 시동생이 수술실로 들어가자 남편은 제 손을 꼭 잡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여보, 정말 고맙소. 내가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까? 저 괘씸한 자식, 지 마누라 치마폭에 쌓여서 형도 형수도 저버리고 도망간 놈인데 밉지도 않았어? 미웠어. 미웠는데 죽게 내버려 두는 건 더 못 참겠더라. 우선 사람부터 살리고 봐야지. 내가 당신 볼 면목이 없다. 수술 잘 돼서 건강해지면 그때 섭섭했던 거 욕해주자. 저 자식 하고 있는 꼴을 보니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아. 당신 덕분에 내 가슴에 맺힌 하늘. 말로만 인연을 끊겠다고 했지. 남편은 언제나 시동생을 기다렸던 거고 그 마음을 아니까 저도 시동생을 모른 척 할 수 없었던 것 같아요. 다행히 수술이 성공적으로 잘 끝났고 화상과 상처도 치료하면서 점점 예전의 시동생 모습을 찾아갔습니다. 과일 가게는 남편에게 맡기고 제가 시동생 병간호를 했죠. 남편은 가끔씩 병실에 들어와서는 시동생 얼굴 한번 슬쩍 보고 아무 말도 없이 가버리곤 했어요. 한 번은 남편에게 시동생 좀 보고 있으라고 하고 화장실에 다녀왔더니 드디어 13년 만에 처음으로 형제끼리 얘기하더군요. 면목 없습니다, 형님. 형님. 형수한테 얘기 들었다. 그래도 힘들면 형한테 와야지, 이놈아. 저도 낯짝이 있지. 어떻게 돈 때문에 배신한 형님을 이 꼴로 다시 찾습니까? 형님께 죄스러워서 잠도 누워서 못 잤습니다. 저 같은 놈이 무슨 염치로 편하게 누워서 자겠습니까? 나는 하루라도 편하게 잔 줄 아느냐? 형의 마음은 그런 게 아니다. 형님은 저에게 아버지와 마찬가지인데 제가 어리석었습니다. 죄송합니다, 형님. 너희 형수 아니었으면 넌 죽은 목숨이었다. 내가 너를 먼저 만났으면 형수한테 말도 못하고 널 그냥 내버려 둘 수밖에 없었을 거다. 형수가 널 살렸어. 압니다. 알고 말고요. 형수님 덕분에 제가 몇 번째 인생을 새로 사는지 모르겠습니다. 죽을 때까지 형수님 은혜 갚으면서 살겠습니다. 형제의 따뜻한 대화를 들으며 저도 눈물을 훔치고 있었어요. 그 후로도
시동생을 버리고 도망간 동서라는 여자 소식은 들을 수 없었습니다. 시동생은 아직은 완치라고 할 수는 없지만 살도 좀 오르고 건강해진 모습으로 저희 과일 가게 일을 도와주고 있어요. 왕년의 미모를 되찾은 건 아니지만 과일 가게 원빈 아저씨라고 불리며 매상에도 도움을 주고 있답니다. 얼굴의 화상 때문에 한쪽 머리를 길게 늘어뜨리고 있는 게 속상하지만 손님들은 그게 매력적이라고 그러네요. 저는 결혼 초반에 그랬던 것처럼 남편과 시동생 두 남자의 사랑을 한 몸에 받으며 주위의 부러움을 사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제 목표는 지금처럼 앞으로도 저보다 어려운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일을 하면서 한 명이라도 더 저에게서 좋은 영향을 받게 하는 거예요. 비록 돈으로 하는 기부는 많이 하지 못하지만 마음 기부라고나 할까요? 그렇게 가슴으로 이해해주고 안아주는 봉사자가 되고 싶습니다. 얘기를 하다 보니 길어졌네요. 긴 글을 같이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마음이 따뜻한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화물차 기사를 하고 있는 50대 남자입니다. 장거리 운전을 하면서 잠이 올 때마다 사연을 듣고는 하는데 제 얘기 같은 이야기들이 많더군요. 그래서 저도 두서없지만 제 이야기를 한번 적어봤습니다. 재미있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어렵게 자라서 한 번도 여유롭게 살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돈이 없어 학교도 제대로 못 다녔고 어릴 때부터 공장이며 공사판을 전전하며 입에 겨우 풀칠하고 살았습니다. 배운 것도 하나 없어서 그렇게 노가다꾼이나 하며 살 줄 알았는데 젊은 시절 군대에서 운전병으로 발탁되어 운전기술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때 배운 운전기술을 바탕으로 어쩌다 보니 화물차 운전까지 했고 그 덕에 지금까지 먹고 살 수 있었습니다. 화물차 기사는 고되긴 하지만 적성에는 잘 맞더군요. 하루 종일 장거리 운전을 하고 나면 목이며 허리며 안 아픈 데 없이 고되긴 하지만 여행을 다녀온 기분도 들고 일하는 내내 혼자만의 시간을 가질 수도 있다는 것이 장점이었습니다. 그렇게 저에게 주어진 일을 해내며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삶을 살아왔는데 어느새 뒤돌아보니 이렇게 나이만 많이 먹어버렸네요. 그런데 나이가 들어서일까요? 돈도 어느 정도 생기고 나이가 들어 아픈 구석도 많아지니 이제 안정적으로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는 게 바빠 남들이 누리는 기본적인 행복조차 못 누리고 살았는데 저도 남들처럼 근사한 삶은 못 살더라도 사랑하는 아내와 토끼 같은 자식들을 얻어 가족을 꾸리고 안정적으로 행복하게 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50평생을 쑥맥으로 살아온 터라 하루아침에 제 소원이 이루어질 리 없었죠. 지인을 통해 여자를 소개받아보기도 하고 호감이 가는 여자에게 말을 걸어보려 하기도 했지만 번번이 실패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어찌 보면 소박한 꿈이기도 하고 남들에겐 그리 쉬워 보이는 게 저한테는 왜 그리 어려운지 저에게 부족한 것은 늘 자신감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세상 일이 제 뜻대로 되지 않자 혼자 소가리를 하고 있었는데 그런 제 마음을 눈치챈 건지 같이 소주 한 잔 기울이던 10년지기 친구놈이 저에게 어떤 제안을 했습니다. 남자가 자신감을 얻으려면 자기 사업을 해야 돼. 안정적인 삶, 그게 다 어디서 오는 줄 아나? 금전적인 안정에서 오는 거지. 우리 나이 정도 됐으면은 남의 돈 벌어먹는 거 쪽팔리잖아. 내가 할 줄 아는 게 없는데 무슨 사업을 하나 이 사람아. 이 나이 먹도록 요리도 못하지. 손기술이 좋은 것도 아니지. 쌤이 밝은 것도 아니지. 그냥 월급 받아 먹으면서 사는 게 마음 편하지. 몇 살까지 월급 받아 먹을 수 있을 것 같아? 우리 나이 정도면 이제 은퇴 준비해야 될 나이라고. 그리고 자네가 기술이 없긴 뭐가 없어. 운전 잘하잖아.
화물차 인수해서 사업체 꾸리면 되지. 화물차를? 그래! 내가 아는 사장님이 있는데 새 차에 가까운 걸 시세보다 저렴하게 내놓거든. 자네가 원하면 내가 연결시켜줘 보겠네. 친구놈은 저에게 월급 받아먹는 화물차 기사 말고 화물차를 인수해 제 명의로 된 사업을 하라고 설득했습니다. 사장님이 되면 여자들도 저를 보는 눈이 달라질 거라면서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일이라 망설여졌지만 우리가 곧 은퇴할 나이라고 말하는 친구의 말에 마음이 흔들리더군요. 저는 어쩌면 지금이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 친구의 제안을 덥석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얼마가 필요하다고? 1억! 자네 5톤 화물차 새로 뽑으려면 대기 시간도 길고 엄청 비싼 거 알지? 여기 사장님은 입금만 확인되면 바로야! 차도 새 거고.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이라고. 그래? 난 이런 건 잘 몰라서 확실히 믿을 만한 사람인 거지? 내가 믿을 사람이 자네밖에 더 있나. 그냥 자네만 믿고 입금하겠네. 저는 10년지기 친구의 말만 믿고 제가 평생 동안 일하면서 모았던 돈 1억을 친구가 말한 계좌에 입금했습니다. 어릴 적부터 알던 사이는 아니지만 그래도 10년을 거의 매일같이 보던 친구였기에 안심하고 믿을 수 있었죠. 친구의 말대로 화물차는 입금하자마자 바로 다음날 도착했습니다. 겉보기에는 정말 새 것처럼 반짝반짝 하더군요. 그래서 역시 친구 믿어서 손해볼 거 없다고 생각하며 사업자를 내기 위해 회사까지 그만두고 차량 인수 절차까지 끝냈는데 막상 일을 시작하려 차에 타보는 순간 저는 크게 당황하고 말았습니다. 차가 제대로 나가지 않는 것입니다. 조금만 나아가도 엔진은 터질 것 같지 에어컨이며 깜빡이며 제대로 작동하는 것도 없지. 장거리 운전은커녕 동네 운전도 못 해먹을 상태였습니다. 네, 이 차는 완전히 썩은 차였습니다. 심지어 정비소에 가져가 보니 이 차는 새 차가 아니라 만든 지 10년도 넘은 고물차라고 하더군요. 겉만 번지르르하게 보이려고 차량 외부만 불법 개조를 한 것 같다고 했습니다. 이 차를 1억이나 주고 샀다고 했더니 정비소 사장은 매우 놀라며 이 정도 상태면은 2천만 원도 감지 덕지라고 했습니다. 완전 사기라고요. 인터넷에 조금만 찾아봐도 나오는 걸 왜 안 찾아봤냐고 정비소 사장이 뭐라고 하는데 그런 소리까지 들으면서도 저는 바보같이 친구가 아니라 그 차를 판 사람의 잘못이라 믿으며 친구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그 차를 판 사람에게 제 돈을 돌려달라고 하려고요. 그런데 친구의 전화번호가 없는 번호라고 뜨는 순간 저는 그제야 당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친구만 너무 믿은 탓에 차주의 전화번호도 못 받았다는 걸 알았습니다. 아마도 그 차를 판 놈과 친구는 한패였겠죠. 뒤늦게 친구를 찾으려 친구의 집이나 직장을 수소문해 보려 했지만 제가 생각보다 그놈에 대해 아는 게 없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놈은 저를 속여 먹으려 아주 작정을 한 것이었죠. 집도 직장도 모르고 아는 것이 그저 이름 석자와 나이뿐이니 그마저도 진짜인지 가짜인지 확신이 안 가서 환장할 노릇이었습니다. 경찰에 신고해도 잠적해 버리면은 찾기 힘들다는 말뿐이지. 저는 그렇게 제가 평생 동안 모은 돈을 눈 깜짝할 새 날리고 말았습니다. 사람은 그릇에 넘치는 욕심을 부리면 안 되는 건데 평생 행복이란 걸 모르고 살았던 사람이 욕심을 부린 게 화근이었을까요? 가지고 있던 돈도 잃고 회사도 그만두고 아무것도 모르는 까막눈이라는 이유로 사람에게 뒤통수까지 맞고 저는 빈털터리가 된 채 삶에 대한 의욕을 다 상실해 버렸습니다. 학교도 안 나온 터라 친구도 없는 제게 유일하게 한 명 있는 친구였는데 이런 일을 당했다는데도 저라는 사람은 누구에게 하소연할 사람도 없더군요. 저는 노숙자처럼 깡소주를 벽나발 불며
그저 거리를 정처 없이 다녔습니다. 이러다가 차에 치여 콱 죽어버렸으면 하는 마음이었죠. 저 같은 사람은 죽어도 문제였습니다. 제대로 된 가족도 없는데 누가 제 장례식이나 치러줄는지. 죽는 것조차도 서러운 인생이었습니다. 그렇게 제 마음처럼 하늘에서 비도 주룩주룩 내리던 날이었습니다. 그날도 거짓골을 하고서는 소주 병나발을 불며 걷고 있었는데 갑자기 눈앞이 아득해지더군요. 이렇게 개차반으로 살았더니 길바닥에서 개같은 최후를 맞이하겠구나 생각했는데 갑자기 누군가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뭔가 하고 봤더니 웬 여자가 저를 보고 있더군요. 그러더니 뜬금없이 밥을 먹고 가라는 겁니다. 저는 다 귀찮은 심정으로 무시하고 가려는데 그 여자가 이번에는 제 팔을 잡았습니다. 나 돈 없어요. 장사는 딴 사람한테 하소. 방금 밥 지어서 맛있어요. 돈은 안 받을 테니까 식사하고 가세요. 빈속에 술 마시면 속 버려요, 아저씨. 제 쌀쌀 맞은 말에도 여자는 인자하게 미소 지으며 밥을 먹고 가라고 했습니다. 누군가에게 이런 호의를 받아본 것이 태어나서 처음이라 저는 어색하게 여자가 잡아 끄는 대로 끌려가 백반집에 들어갔습니다. 제가 앉자마자 여자는 주방에 들어가 분주하게 뭔가를 막 만들더니 금세 제 앞에 진수성찬을 내놓았습니다. 다 금방 만든 건지 음식에서 김이 모락모락 나는데 마음이 피폐해져 식욕을 잊고 있었던 저였는데도 군침이 마구 돌았습니다. 그리고는 뜨끈한 국물을 한술 떴는데 남이 차려준 따뜻한 밥상을 받아본 게 얼마나 오랜만인지 저는 국물 한 숟갈에 설움이 터져 버렸습니다. 그리고는 꺽꺽 울면서 상에 올라간 그 많은 음식들을 다 먹어버렸습니다. 그 밥상에 무슨 마법이라도 걸려 있었던 걸까요? 생판 모르는 사람이 차려준 그 밥을 먹고 나니 희한하게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냥 여태 열심히 살았던 것처럼 50 나이지만 다시 시작해보면 된다고요. 너무 감사한 마음에 저는 주머니를 탈탈 털어 밥값을 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백반집 여자분은 정말로 저한테 밥값을 받지 않더군요. 그러면서 저에게 한 말이 정말 감동이었습니다. 어휴, 돈 안 받는다고 했으니까 안 받을 거예요. 정 마음에 걸리시면은 나중에 잘 드시고 나서 백반 먹으러 오세요. 그럼 그때는 제가 돈 따박따박 받을게요. 그러니까 힘내서 또 드시러 오세요. 아셨죠? 저는 그녀의 말에 어쩔 수 없이 돈을 다시 넣었습니다. 그리고는 그녀가 걸어준 마법이 풀리기 전에 살 방법을 얼른 강구했죠. 비록 1억 원 날렸지만 제가 그 돈을 어려운 환경에서도 모을 수 있었던 비결은 그저 성실하게 일을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초심으로 돌아가 다시 열심히 일을 하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우선 사업한답시고 그만뒀던 회사 사장님께 다시 찾아가 제 사정을 말씀드리고 다시 복귀시켜 달라 간청했습니다. 사장님 입장에서도 제 사정이 딱해 보였는지 저를 저버리지 않으시더군요. 제가 그만두고 새 사람을 뽑았지만 저를 위해서 차까지 하나 더 마련하시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비록 살면서 친구는 별로 없었지만 일로 쌓은 인맥은 꽤나 있는 편이었죠. 그렇게 회사에 다시 복귀하고 일을 시작하니 사기당한 고통에서 조금은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숨통이 트이니 다른 곳에도 눈을 돌릴 수 있게 되더군요. 저는 화물차 기사로 다시 일을 시작하자마자 저에게 공짜 밥을 먹여서 살려준 그 여자분을 찾아갔습니다. 사장님, 여기 백반 하나 주세요. 어머, 그때 그분 맞죠? 또 오셨네요? 덕분에 다시 사람 구실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뭘요. 앞으로 자주 식사하러 오세요. 불쑥 찾아온 제가 부담스러울 수도 있었을 텐데 그녀는 그때처럼 환한 미소로 저를 맞아 주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백반집을 제 집처럼 매일매일 드나들기 시작했습니다. 그 집 밥이 유난히 맛있는 것도 있었지만
저는 잠잘 때나 일할 때나 밥 먹을 때나 머릿속에 온통 그녀 생각뿐이었습니다. 50이 다 되도록 연애 한 번 제대로 해본 적이 없어서 여자라고 하면 말 한 번 못 붙이고 끝냈을 때가 많았는데 이성 앞에서 그저 쑥맥이었는데도 이상하게 그녀 앞에서는 말이 술술 나왔습니다. 사람을 편하게 해주는 매력이 있어서였을까요? 저는 그녀와 이야기도 더 많이 나누고 싶었고 그녀에 대해 더 알고 싶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덧 그녀를 향한 저의 마음이 너무나 커져 있었습니다. 살면서 이런 감정을 느껴본 건 처음이었는데 그 정도 백반집에 도장을 찍었으면 그녀도 어느 정도는 제 마음을 알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그녀에게 마음을 고백할 것을 결심하고 커다란 꽃다발을 들고 백반집에 찾아갔습니다. 그리고는 꽃다발을 내밀고 그녀에게 말했죠. 정말 좋아합니다. 인생의 바닥을 찍었던 저를 은숙 씨가 구해줬어요. 그때 은숙 씨가 아니었더라면 저는 어딘지도 모를 길바닥에서 조용히 객사했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좋아합니다. 은숙 씨. 아니 사랑합니다. 제 마음을 받아주세요. 그렇게 무릎까지 꿇어가며 제 마음을 그녀에게 다 보여줬는데 그녀의 반응은 저를 당혹스럽게 했습니다. 미안해요. 그 마음 받을 수가 없어요. 그녀는 난처해하며 제 고백을 거절했습니다. 인생 처음으로 한 고백이 이렇게 단번에 차이다니. 나이를 먹었는데도 시련은 가슴 아픈 것이더군요. 하지만 그녀가 이어서 한 말은 그 아픔마저도 가실 만큼 놀라웠습니다. 제가 사장님 마음을 받을 수 없는 이유는 제가 유부녀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저한테는 아들도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 말고 사장님하고 어울리는 여자 만나세요. 그녀가 다름 아닌 유부녀라는 겁니다. 하늘도 무심하시지. 늦은 나이지만 드디어 저도 제 짝을 찾아 말년의 행복을 누릴 수 있을 줄만 알았는데 그마저도 저에게는 쉬운 일이 아니었나 봅니다. 하지만 아직 희망을 버리기에는 작은 여지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녀가 애딸린 유부녀인 건 맞지만 평범한 가정을 가진 그런 유부녀는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남편이 멀쩡한 놈이 아닌 것 같더군요. 그녀의 남편은 도박 중독자였습니다. 직업이 변변찮은데도 도박이라는 악취미를 갖고 있는 것도 모자라 집을 나가기 전에 아예 집안에 있는 돈이며 귀중품까지 다 들고 도망갔다는 겁니다. 그렇게 나가서 연락 두절이 되고 사실 지금 그 남편이 살아있는지 죽었는지도 모른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남편이 그렇게 미운데도 아직 애틋한 마음이 남아 있었던 걸까요? 제가 폐인이 되어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던 그날 행여나 자기 남편도 어디 가서 밥 굶고 다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나서 저에게 밥을 챙겨줬던 것입니다. 그때의 저를 보며 그녀는 길거리 어딘가에서 헤매고 있을 남편의 모습을 투영시킨 것이었죠. 남편이 아무리 개차반이라지만 그녀가 아직도 남편 생각을 하고 있고 이혼한 상태도 아니라는 게 저도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녀 또한 저를 완곡하게 거절했기 때문에 마음이 아프지만 저는 백반집을 나와야 했습니다. 그렇게 며칠을 안 보면 괜찮을 줄만 알았는데 그녀를 안 볼수록 그녀에 대한 마음이 점점 더 커져 갔습니다. 그녀 생각이 날 때마다 술을 마셔가며 잊어보려 했지만 그녀의 보름달 같은 얼굴이 자꾸 떠오르더군요. 꿈에도 자꾸 그녀 얼굴이 나오자 저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그녀의 백반집에 다시 찾아갔습니다. 은숙 씨, 저 은숙 씨 없으면 못 살 것 같아요. 은숙 씨 남편도 있고 애도 있는 거 압니다. 그렇지만 어차피 도망간 남편은 아닙니까? 그놈이 돌아온다 한들 지가 남편이라고 떳떳하게 말이나 하겠어요? 그런 놈은 이제 남편도 아닙니다. 제가 은수 씨랑 은숙 씨 아들까지 다 책임지겠습니다. 저 정말 자신 있습니다. 사장님. 저는 그녀의 손을 잡고
그녀와 그녀의 아들을 행복하게 해주겠다고 맹세했습니다. 그런 제 확고한 결심이 그녀에게도 닿은 건지 그녀도 더 이상 거절하지 않고 저에게 손을 내어주더군요. 사장님 마음이 그러시다면 천천히 알아가요, 우리. 그리고는 그녀도 저와 만나보겠다고 대답해 주었습니다. 그날 저는 정말 세상을 다 손에 넣은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저는 제가 그녀에게 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녀가 못 먹어봤다는 음식을 먹여주기 위해 강원도까지 운전해서 음식을 공수해오고 화물차 일이 쉬는 날에는 그녀 가게에 가서 그릇 나르는 일을 도우며 성심성의껏 일했죠. 그리고 그녀의 백반집이 문을 닫는 날 그녀와 그녀의 아들 그리고 저까지 3명이서 놀이동산에 가기도 했습니다. 그녀의 아들이 아직 어리다지만 그래도 초등학생이라 혹시나 저를 불편해하거나 싫어하면 어쩌나 싶었는데 아저씨, 저랑 같이 무서운 거 타러 가요. 아저씨, 저기 멀리 있는 게 잘 안 보이는데 목마 좀 태워주시면 안 돼요? 아저씨도 아이스크림 한 입 드실래요? 피 한 방울 안 섞인 사이인데도 어찌나 저를 잘 따르는지 만약 저에게도 자식이 생긴다면 이런 기분이겠구나 싶어서 괜히 마음이 시큰해졌습니다. 아들을 제 목에 올려서 목마를 태우고 걸어가는데 옆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던 그녀도 마음이 찡했는지 괜히 눈물을 훔치더라고요. 서로 말하지는 않았지만 무슨 기분인지 너무나 알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놀이동산을 다녀와서 집에서 그녀와의 관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진지하게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남편이 도망가서 아직 이혼하지 않은 상태인 것도 알고 아들이 초등학생이라 저와 그녀의 관계를 알게 된다면 혼란스러워할 수 있을 거라는 것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만약 그녀와 제 관계를 진전시키려 한다면 여러 난관들이 많을 것이란 것은 제가 제일 잘 알고 있었죠. 하지만 저는 그녀를 사랑하다 못해 그녀의 아들까지도 사랑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녀와 한 집에 산다면 어떤 고난과 역경도 다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마치 그녀가 저에게 밥상을 내주었던 그날처럼 말입니다. 밤새 뜬 눈으로 고민하던 저는 결국 한 가지 결론밖에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저는 그녀를 사랑하고 그녀와 결혼하고 싶다는 걸요. 마음을 정하고 나니 그렇게 속이 후련할 수가 없더군요. 그녀만 제 마음을 받아준다면 그녀가 남편과 이혼 소송을 하든 그놈을 찾아서 합의 이혼을 하든 전부 제가 책임을 져야겠다 싶었죠. 하지만 제가 청혼하기 전 가장 마음에 걸린 건 그녀가 아직 이혼을 못했다는 것보다 아들이 저를 어떻게 받아들일지였습니다. 아무리 어린 나이라지만 부모의 이혼과 재혼이 자식들의 정서에 큰 영향을 미친다던데 제 마음은 그대로였지만 결혼은 특히 재혼은 자녀에게 충분한 시간을 줘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녀에게 청혼하기 전 저는 그녀의 아들과 친해지기 위해 초등학교로 찾아가 교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아들이 좋아한다는 장난감을 사서 한참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곧 그녀의 아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다가가 아른 체를 하려는데 갑자기 어디선가 차 한 대가 나타나 그녀의 아들을 태우고 출발했습니다. 썬팅도 짙게 된 수상한 검은 차에 아들이 탄 걸 본 저는 수상한 낌새를 느끼고는 본능적으로 그 차를 따라갔습니다. 혹시 유괴나 나쁜 놈들이 애를 데려간 거면 어떡하나 싶어 그녀에게 전화를 먼저 하려는데 그놈의 차가 인적 드문 곳에 있는 패밀리 레스토랑 체인점에 들어가더군요. 주차장에서 숨어서 지켜보는데 아들은 신이 나서 방방 뛰며 패밀리 레스토랑에 들어가고 뒤이어 믿을 수 없는 인물이 아들의 뒤를 따라갔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제 피 같은 돈 1억을 들고 나른 10년지기 사기꾼 놈이었습니다. 그놈 상판떼기를 보자마자 피가 거꾸로 솟는 듯하여서 당장이라도 쫓아가 그놈의 멱살을 잡고 내 돈 내놓으라고 하고 싶었지만 애가 보는 앞에서
어른이 어떻게 그런 망측한 행동을 하겠나요? 일단 그녀의 아들과 헤어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놈이 혼자가 되면 추궁할 생각으로 더 지켜보고 있었는데 패밀리 레스토랑까지 따라 들어가서 그놈과 아들이 하는 대화를 들어보니 돈 떼먹은 놈 치고는 아주 뻔뻔하게 구라를 치더군요. 이번에 두바이에서 사온 선물이야. 두바이에서만 나오는 한정판 로봇인데 엄청 어렵게 구한 거야. 학교 가서 친구들한테 다 자랑해야 돼. 알겠지? 진짜? 나 로봇 진짜 갖고 싶었는데. 나중에 두바이 오면 수영장 딸린 큰 호텔에서 수영도 하고 비싼 것도 많이 먹고 그러자. 알겠지? 그놈의 허풍을 기가 막혀 하며 듣고 있었는데 아들이 그놈을 부르는 호칭을 듣자마자 설마 했던 것이 현실이 되고 말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응, 아빠. 나 꼭 두바이 데려가야 돼. 아들은 그 사기꾼 놈을 아빠라고 부르더군요. 저는 그 놈을 잡을 생각조차 못한 채 충격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녀의 아들이 저놈을 아빠라고 불렀다면 자연스럽게 그녀는 저 인간의 아내인 것이겠죠. 제가 처음으로 사랑에 빠진 여자의 남편이 제 10년지기였다니, 그것도 저한테 1억이나 사기친 놈의 아내라니. 머릿속에 이 상황이 전혀 정리가 되지 않아 혼란스러움에 빠진 저는 그놈을 더 지켜보지 못하고 패밀리 레스토랑을 도망치듯 나왔습니다. 이게 무슨 운명의 장난입니까?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인지. 혼자 너무 큰 충격을 받은 저는 며칠 동안 일도 나가지 못하고 식음도 전폐한 채 끙끙 앓았습니다. 그녀에게서 오는 전화 또한 받지 않았더니 며칠 내내 전화하며 걱정하는 문자며 계속 오더군요. 처음에는 그녀도 그놈과 한패가 아닐까? 그놈이 아들한테까지 찾아와 밥 먹이는 걸 설마 몰랐을까? 하면서 나쁜 의심이 들었지만 그저 보지 않으니 자꾸만 그녀에 대한 그리움만 커졌습니다. 사랑과 재채기는 감출 수 없다던가요. 저는 그녀가 정말 제가 당한 일을 몰랐을 수도 있을 것이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런 순수한 얼굴로 저에게 그런 따뜻한 밥상을 차려줄 수 없었겠지요. 그리고 제가 그동안 봐온 그녀는 제가 남편에게 사기 당했다는 걸 알았다면 저한테 미안해서 아무 말도 못 걸었을 겁니다. 저도 10년지기의 아내가 누구인지도 몰랐으니 그놈이 제 존재에 대해 말도 안 하고 잠적했다면 그녀 또한 저를 몰랐을 수 있겠다 싶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녀가 너무 보고 싶었기에 저는 더는 참지 못하고 백반집에 달려갔습니다. 남자들끼리 있었던 일에 괜히 영문도 모르는 그녀를 힘들게 만들었던 것 같아 사과의 의미로 꽃도 준비해갔죠. 그렇게 백반집에 들어서는데 그녀는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 아직 당신이 내 남편인 거 모르는 것 같아. 그러니까 자꾸 가게 주변에 얼쩡대지 말라고. 혹시나 잡히면 어쩌려고 그래? 당신에 대해서 묻지도 않았고 당신하고 연락 안 된 지 오래됐다고 했으니까 행여나 당신 행방 묻지도 않을 거야. 그녀는 제가 온 줄도 모르고 남편과 신나게 전화를 하더군요. 그 내용은 아마 저를 가르치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끊임없이 행복 회로를 돌렸지만 그녀는 일부러 남편을 감춰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녀가 하는 말은 저를 무너뜨리기에 충분했습니다. 근데 자기야, 그 인간 나한테 찝쩍거리는 게 좀 과해. 선을 너무 넘어. 웃는 얼굴에 침 못 뱉는다고 자기가 잘 좀 해주라고 해서 한 건데 그 새끼랑 내가 사귀는 신유까지 해야 돼? 뭔 애까지 지가 책임질 수 있다고 하면서 이러다가 나한테 청혼이라도 하겠어. 뭐? 재혼하라고? 내가 자기를 두고 어떻게 재혼해? 제가 온 힘을 다해 마음을 표현한 것을 그녀는 자기 남편에게 비아냥거리며 조롱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진심을 다해 그녀를 사랑했는데 그녀는 저에게 베푼 작은 친절조차 다 남편을 위한 거짓말이었습니다. 세상 물정을 아무리 모르고 살았다지만 이렇게 저 같은 바보가 또 있을까요? 그저 손 한번 내밀어 줬다고 그녀에게 청혼할 생각까지 하다니. 믿었던 친구놈에게 사기 당한 것도 모자라 친구놈의 아내에게까지 뒤통수를 맞으니 그제야 정신이 드는 것 같았습니다. 세상에 믿을 놈 하나 없고 자기 살 길은 스스로 찾아야 한다는 걸 말이죠. 저는 복수심에 불타올라 그녀의 통화 내용을 마저 들었습니다. 자기야, 밥은 먹고 다니는 거지? 내가 자기 좋아하는 코다리 조림 해놓을 테니까 내일 늦게 와서 가져가. 뒷문으로 들어오면 어차피 몰라. 응, 걱정 말고 내일 봐? 사랑해. 그놈이 가게에 오는 다음 날이 우리의 심판의 날이 될 거라고 저는 예감했습니다. 저한테는 한 번도 좋아한다, 사랑한다 말도 없었던 그녀가 그놈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했는데도 이제는 마음이 상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가증스러운 사기꾼 부부처럼만 보였죠. 전화통화가 끝난 뒤 저는 자연스럽게 백반집에 들어갔습니다. 그녀는 저를 보자마자 반기는 척 하더군요. 사장님, 왜 이렇게 오랜만에 오셨어요? 전화도 안 받으시고 무슨 일 생긴 줄 알았잖아요. 어디 아프셨던 거예요? 저한테 말을 해주셨으면 죽이라도 싸갔을 텐데. 평소였으면 다정하게 들렸을 그 말이 어찌나 소름이 끼치던지 그녀가 저를 덫에 밀어 넣기 위해서 미끼를 쓰는 야비한 사냥꾼같이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저도 그녀의 의심을 피하기 위해 꽃을 내밀어 선물했습니다. 몸이 좀 안 좋았어요. 그래도 은숙 씨 보고 싶어서 못 참고 이렇게 달려왔죠. 어머, 꽃이네. 너무 예뻐라. 고마워요, 사장님. 꽃을 품에 안고 행복한 척 가식을 떠는 그녀의 모습을 저도 억지 웃음을 지으며 보았습니다. 언제까지 웃을 수 있을지 두고 보자는 심정이었죠. 그녀와 헤어진 저는 다음 날을 위해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그놈과 그년을 제대로 먹이고 싶었거든요. 우선 경찰에 연락해 그 사기꾼 놈이 백반집에 출몰하기로 했다는 제보를 하고 다음날 저도 백반집 앞에서 숨어 있었습니다. 그놈이 언제 나타날지 모르기 때문이었죠. 뒷문이 잘 보이는 위치에서 잠복하고 있었는데 그놈은 바보같이 제 시간에 나타나더군요. 그놈이 나타나자마자 형사들은 순식간에 제 앞에 그놈을 체포했습니다. 어찌나 놀랐는지 그놈은 까무러치면서 도망칠 생각도 못하더군요. 경찰차까지 오고 가게 뒤편이 어수선해지자 그놈의 마누라도 가게에서 나와봤습니다. 그런데 자기 남편이 꼼짝없이 붙잡혀 있으니 기절할 듯 놀라는 게 아니겠습니까? 여보! 여보! 아주 세기의 커플 마냥 애절한 척 드라마를 찍는데 가증스러워서 웃음도 안 났습니다. 저는 그 놈년들에게 한마디 해주었죠. 부부가 쌍으로 사람을 속이고 골려먹으니 재밌든? 웃어주고 잘해주니 나를 호구로 본 모양인데 두고 봐. 사람 인생 밑바닥지게 만들었던 만큼 너희 부부도 10배, 100배로 고통받게 해줄 테니까 기대해. 제가 사기꾼 부부를 한심하게 보며 말하자 두 사람은 무슨 저승사자라도 본 듯 기겁하더군요. 그러더니 그녀가 무릎 꿇고 손이 발이 되도록 빌리기 시작했습니다. 한 번만 봐주세요. 살려주세요, 사장님. 저희도 먹고 살기 힘들어서 그랬어요. 정말이에요. 그러니까 제 남편은 사람 마음에 2번이나 빗을 꽂아놓고 뻔뻔하게 살려달라는 말이 나오덥디다. 제가 받은 상처나 사기친 거에 대한 사과는 한마디도 안 하고 자기들 목숨 살리기 급급해서 비는데 이제는 그 모습마저도 가짜같이 느껴졌습니다. 그놈은 그대로 경찰서로 연행됐고 고액 사기를 친 죄로 곧바로 구치소로 연행됐습니다. 이미 도주 경력이 있으니 경찰에서도 그놈이 도주 위험이 있다고 판단한 거겠죠. 그리고 경찰 조사 결과
그놈은 저 말고도 여기저기 사기를 많이 치고 다닌 전과범이더군요. 이런 사기꾼에 뭘 보고 좋다는 건지 그놈의 아내는 저에게 합의해 달라 매일 직장까지 쫓아와 애걸복걸했습니다. 사장님 제발요. 저랑 저희 아들 남편 없으면 안 돼요. 남편 감옥 가면 저희 둘이서 어떻게 살아요. 그러니까 제발 한 번만 합의해 주세요. 돈은 어떻게든 준비해 볼 테니까 저희 아들을 봐서라도 제발. 어린 자식까지 데려와서 사정하는데 애는 무슨 죄인가 싶었습니다. 애를 보고 마음이 약해질 뻔했지만 그거조차 그 여자는 다 계산한 것이겠죠. 정말 제가 이렇게까지 판단이 이성적인 사람이 아니었는데 사기꾼 부부 덕에 아주 제대로 인간 불신이 생겨버렸습니다. 그놈은 이제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데 형사재판은 물론 제 돈을 받기 위해 저도 민사재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부부에게 합당한 죗값을 치르게 하기 위해 저도 비싼 돈을 주고 변호사까지 선임했습니다. 세상에 그렇게까지 나쁜 사람이 있을까 하며 순진하게 살아왔지만 이제는 마음 독하게 먹고 제가 피해받은 부분 제대로 보상받고 심리적으로도 치유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부부에게 제가 떼먹힌 1억은 물론이고 정신적 피해 보상까지 단단히 쳐서 그 이상의 위자료까지 다 뜯어낼 생각입니다. 긴 싸움이 되겠지만 저도 더 이상 손해보고 살지 않으려 합니다. 제가 힘들게 땀 흘리며 살았던 세월이 헛되지 않도록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나름 험난한 인생을 지나왔다고 느끼고 있는 30대 여성입니다. 누구나 한 번쯤은 인생 역전이라는 말을 들어봤을 텐데요. 저는 어릴 때부터 이 인생 역전이라는 게 내 인생에도 이루어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한 번쯤 해봤었어요. 어릴 때부터 꽤나 고생스럽고 힘든 삶을 살았기 때문이죠. 저는 어릴 적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고 어머니는 절름발이로 살면서 일을 할 수 없었기에 저희는 나라에서 보내주는 지원금으로만 살아야 했어요. 그래서 늘 집에는 여유가 없었고 이 힘든 생활에서 벗어나기 위해 고등학교 졸업과 동시에 취업을 했습니다. 운 좋게 학교 사무직원으로 들어갈 수 있었지요. 취직 이후에는 재정적으로 여유가 좀 생겨 엄마와 먹고 싶은 것도 먹고 그동안 가보고 싶었던 여행도 한 번씩 다니며 즐겁게 지내고 있었는데요. 이런 생활이 저의 성격에도 영향을 미쳐 긍정적이고 밝은 성격으로 바뀌게 해주었어요. 이 성격 덕에 저는 결혼까지 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이 성격이 저에게 복을 가져다 주기도 했지만 불행까지 얹어주었다고도 할 수 있겠네요. 그만큼 결혼 생활이 험난했다는 뜻이겠죠. 결혼 과정은 특이했어요. 저희 학교로 늘 요구르트를 배달해 주시는 아주머니가 계셨는데 저도 요플레를 신청해서 아침마다 먹고 있었기에 매일 얼굴을 배웠습니다. 대부분 교사들이나 다른 직원들은 제 할 일에 바쁘기 때문에 요구르트 아주머니가 오셔도 신경을 전혀 쓰지 않았었어요. 근데 저는 매일을 오셔서 교사들 자리에 요플레를 놓아주시는 수고가 감사해서 커피도 타드리고 한 번씩 안부도 물으면서 챙겨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아주머니는 이런 제가 마음에 드셨는지 어느 날 갑작스러운 이야기를 하나 하시더라고요. 선생님, 내가 선생님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그러는데 우리 아들 좀 만나볼래요? 우리 아들도 어디 가서 진국이란 소리 많이 들어. 내가 아가씨만 보면 우리 아들 짝으로 만들어주고 싶어서 아주 얼마나 애가 닳는지 몰라. 아, 제가요? 너무 좀 갑작스러운데. 아이, 그렇긴 한데 그동안 나한테 잘해준 게 내가 정말 고맙기도 하고
또 이런 모습 보면 우리 선생님이 참 좋은 사람 같아서 내가 놓치고 싶지가 않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딱 한 번만 내 아들 만나봐. 별로라고 하면 그때부터는 내가 아무 말도 안 할게. 진심으로 제가 마음에 들었다며 본인 아들을 꼭 좀 만나봐 달라고 하시는 부탁에 거절하기가 어려워 한 번은 만나보기도 했습니다. 근데 직접 만나보니 정말 아주머니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좋은 사람인 것 같더라고요. 적당히 매너도 있고 대화를 이끌어가는 유머도 있고 무엇보다 대화 속에서 이 사람의 성품이 얼마나 따뜻한 사람인가를 알 수 있어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도 몇 번 만나다가 서로에게 확신이 생겨 결혼을 전제로 한 연애를 시작했어요. 그리고 저희는 1년 넘게 연애를 하다가 결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남자친구에게는 연애를 하던 중에 저희 엄마의 상태에 대해서 알려주고 소개도 시켜주었는데 이 사람은 저보다도 더 정성스럽게 엄마를 챙겨주었어요. 그래서 더더욱 평생의 반려자로 이 사람이 끌리게 되었죠. 둘 다 결혼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하면서 슬슬 이야기가 오고 가던 중에 딱 하나가 좀 걸리더라고요. 그건 바로 저희 두 집안 재정 상태였는데요. 저희 엄마가 절름발이에 일을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제가 친정에 생활비를 계속 보태주어야 했었어요. 그건 누가 봐도 꺼려야 할 만한 상황이었기에 미리 남자친구한테 이야기를 했었죠. 어려운 마음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정말 고맙게도 남편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자기야, 그건 걱정하지 마. 이제 우리 부모님들이 서로의 부모님이 되는 거잖아. 나는 오히려 장모님 보면 그 힘든 몸으로 어린 당신을 얼마나 어렵게 키우셨을까 싶어서 더 효도하고 싶어져. 그러니까 결혼하게 되면 우리 둘 다 더 상황이 나아질 거니까 장모님도 잘 모셔보자. 정말 고마워, 자기야. 내가 어머님한테도 정말 잘할게. 어머님한테도 용돈 조금씩 드리면서 같이 평생 효도하자. 역시나 저를 실망시키지 않는 남편의 따뜻한 말에 저는 더 결혼에 확신을 얻을 수 있었어요. 그리고 친정과 시댁 모두 용돈을 드리기로 하고는 저희들은 결혼을 하게 되었답니다. 저희는 결혼을 하면서 시댁에 들어가 살게 되었어요. 시댁 쪽도 시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두 아들을 요구르트 일을 하면서 키우셨기 때문에 집안 사정이 녹록치 않아 집을 해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둘이서 자가를 마련할 수 있을 때까지는 시댁에 머무르기로 했네요. 친정집은 애초부터 제가 직장을 다니기 시작하면서 떨어져 지냈었기 때문에 엄마는 직장과 가까운 시댁에 들어가서 사는 게 더 낫겠다고 말씀을 해주셔서 저는 시댁살이를 시작하게 되었죠. 걱정이 많았던 시댁살이는 나름 평온했습니다. 워낙에 직장인과 요구르트 배달원으로 어머니를 만났을 때부터 친하게 지냈었기 때문에 여전히 그 사이를 유지할 수 있었어요. 시어머니도 좋으신 분이라 저에게 잘해주셨고 오히려 집도 하나 못해주는 집안에 거리낌 없이 며느리로 들어와준 저에게 고맙다고 말을 해주셨었지요. 그렇게 1년 정도를 지내다 남편이 다니던 직장에서 승진을 하게 되면서 월급이 좀 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때 저희 엄마에게 보내주는 생활비도 좀 늘리면서 시어머니의 용돈도 늘리게 되었지요. 그런데 이게 화근이었을까요? 시어머니는 이때부터 조금씩 저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시어머니는 처음부터 저희가 친정에다 매달 생활비를 넣어드리는 걸 알고 있었고 그걸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으셨었어요.
그런데 사람 욕심이라는 게 언제 생길지 모른다는 걸 저는 이때 알았습니다. 저희는 남편이 승진하고 첫 월급을 받은 날, 시어머니와 함께 외식을 하면서 올린 용돈을 건네드렸어요. 근데 이때 시어머니가 봉투를 보고는 한껏 좋아하시면서 뜬금없는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니네 쓸 것도 없는데 무슨 용돈을 또 더 올렸다고 하니? 나는 해준 것도 없는데. 근데 나한테도 용돈 올렸으면 너희 친정에도 같이 올린 거야? 네, 이번에 어머님 용돈이랑 저희 엄마 드릴 생활비도 같이 좀 올렸어요. 저희 걱정은 안 하셔도 돼요. 그걸로 한 번이라도 더 어머님 필요하신 거나 드시고 싶은 것에 쓰세요. 그래, 고맙다. 근데 너네 친정에는 얼마 정도 보내고 있는 거야? 나한테도 이 정도 주는 거면 친정에는 얼마나 하는지 내가 좀 궁금하네? 어머님께는 30만 원씩 드리고 친정에는 원래 50만 원 보내드리던 거 70만 원으로 올렸어요. 이번에 엄마가 다리 때문에 드시는 약값이 좀 올라서 안 그래도 생활비가 더 필요했는데 다행히도 이가 월급이 올라서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그래? 70만 원? 나는 그래도 좀 비슷한 줄 알았는데 차이가 많이 나네. 그래 뭐 어쩔 수 없는 거니까. 시어머니는 친정엄마에게 보내는 용돈이 좀 차이가 난다는 것을 들으시더니 언짢은 표정으로 갑자기 바뀌셨어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반응이었기 때문에 저는 속으로 좀 놀랐고 앞으로 이런 돈 이야기는 조심해야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좀 늦은 듯 했어요. 시어머니는 이때부터 저를 대하는 태도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죠. 그동안 하지 않았던 시댁살이를 하기 시작하면서 별것 아닌 것으로 트집을 잡아대셨습니다. 처음에는 아주 사소한 거였어요. 설거지가 제대로 안 되어 있다느니, 청소가 더럽다느니, 제가 보기엔 평소와 다를 게 없는데 유난히 민감하게 보면서 저에게 잔소리를 하셨죠. 저도 여기까지는 시어머니로서 할 수 있는 잔소리들이었기 때문에 수긍하며 고치려고 노력을 했었어요. 근데 제가 점점 수긍하면서 받아주니까 도가 지나치게 행동을 하시더라고요. 결국에는 제가 시어머니에게 더 참지 못하고 대드는 상황까지 오고 말았죠. 결혼 후에 어머니는 요구르트 배달을 계속 하고 계셨고 저희 학교에도 계속 배달을 오시는 상황에서 항상 제가 교무실마다 배달하시는 걸 틈틈이 도와드리고 있었어요. 물론 저도 업무가 있기 때문에 바쁠 때는 도와드리지 못했었는데 지금까지 그런 것에 대해 아무렇지도 않게 받아들이셨던 분이 갑자기 저한테 오셔서 어이없는 요구를 하시더라고요. 예, 내가 너무 힘이 들어서 그러는데 네가 앞으로 너네 학교는 나 대신 요구르트 배달 좀 해라. 솔직히 말해서 내가 네 시어머니 되는 사람인데 맨날 가서 종마냥 요플레 갖다 바쳐야겠니? 그것도 너네 회사 직원 사람들한테까지? 그러니까 앞으로는 네가 좀 해. 네? 어머니, 아무리 그래도 그건 일인데. 나는 솔직히 네가 먼저 나서서 해주겠다고 할 줄 알았는데 어쩜 내가 말을 꺼낼 때까지 가만히 있니? 그 요구르트 배달하는 거 얼마나 걸린다고? 나도 이제는 자존심이 상해서 못 해먹겠으니까 네가 좀 해. 어머니, 죄송해요. 그건 안 될 것 같아요. 아무리 그래도 저도 업무 시간이고 제가 해야 하는 업무가 있는데 그 시간에 다른 일을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한가할 때 도와드리는 건 충분히 할 수 있어도 저도 바쁠 때는 불가능해요.
옆에서 보셔서 아시잖아요. 뭐야? 그래서 끝까지 못 하시겠다? 나 참, 용돈도 쥐꼬리만 하게 주면서 이깟 부탁도 하나 못 들어주냐? 응? 나도 다리를 절어야 하나? 어머니, 말씀이 지나치세요. 지금 어머님 억지가 너무 심하신 것 같네요. 더는 말씀 말아주세요. 해서는 안 될 말까지 하는 시어머니에게 저까지 덩달아 화를 내버리니 단단히 서운했는지 완전히 토라져서는 대답도 안 하고 안방으로 휙 들어가 버리시던 것 있죠. 이후로 며칠간은 말도 안 섞었어요. 완전히 시어머니 쪽에서 일방적으로요. 저도 어머니의 마지막 말이 많이 서운해서 가만히 냅뒀는데 같이 사는 남편이 볼 수가 없었는지 외식 자리를 만들어서 화해를 하게 하더라고요. 솔직히 내키지 않았지만 남편을 봐서 화해를 했습니다. 시어머니도 아직 언짢은 듯 했지만 억지로 화해를 하셨죠. 그 이후로 어머님은 어머님대로 계속해서 일을 하셨어요. 대신에 집에서 틱틱대는 행동들은 계속해서 이어졌습니다. 그 때문에 저도 시어머니가 불편해져서 이전처럼 거리낌 없는 사이로 지내지는 못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제대로 시어머니와의 사이가 틀어지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앞에서도 이야기를 했었지만 시어머니는 홀로 두 아들을 키우셨어요. 바로 남편과 남편의 동생이었는데 도련님은 저희의 결혼과 동시에 자취를 시작했기에 같이 살지는 않았었죠. 가끔 어머님 생신이나 가족 모임 때문에 만날 때마다 보곤 했었는데 어느 날 시어머니 생신 때문에 모이는 자리에서 깜짝 발표를 하더라고요. 그건 바로 여자 한 명을 데리고 와서는 결혼할 여자라며 이야기를 하더니 그쪽 집안에다가는 허락까지 다 받은 상황이라고 말을 한 거였죠. 여기에서 도련님의 결혼을 제일 좋아한 사람은 다름 아닌 시어머니였습니다. 도통 여자한테는 관심을 보이지 않던 도련님이 갑작스레 결혼할 사람을 데리고 온 것도 환영할 일이었지만 그 여자는 제대로 시어머니한테 어필을 할 작정이었는지 시댁 사정이 좋지 않은 걸 미리 다 파악해 본인이 신혼집으로 40평 아파트를 해오겠다고 자처를 했거든요. 게다가 건설회사 사장 막내딸이라 그런지 혼수까지 섭섭지 않게 아버지가 해주기로 했다면서 이야기를 하는 통에 시어머니 눈에는 하트가 그려질 정도로 동서를 환영하는 게 눈에 보였습니다. 이미 여기에서 어머님의 마음이 돌아선 게 보였는데 동서될 사람은 또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시어머니의 마음을 완전히 혹할 결정타도 하나 날렸답니다. 어머니, 그리고 저희 결혼하면 일도 그만두세요. 자식들이 이렇게 번듯하게 있는데 왜 일을 하셔요? 제가 용돈 팍팍 넣어드릴 테니까 바로 그만두셔요. 어머, 그게 정말이야? 아주 그냥 이게 웬일이라니. 내 인생에 이런 복덩어리 같은 게 들어오다니. 고맙다, 아가. 내가 정말 이 나이 먹도록 사람들한테 요구르트나 배달하면서 살아야 하나. 얼마나 신세 한탄을 했는지 모른다. 근데 네가 그렇게 말해주니까 나 눈물 나려고 그래. 시어머니는 한껏 방정맞은 말투로 눈물까지 훔쳐가며 동서에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간 고생하신 시어머니의 심정을 저도 모르는 건 아니었기에 동서라도 그렇게 해준다고 하니 그 당시에는 정말 고맙더라고요. 그런데 그 순간부터 저의 삶은 정말 지옥의 연속이었습니다. 완전한 지옥행 열차를 타는 듯 했죠. 결혼 후 동서는 약속대로 40평짜리 아파트도 사오고 시어머니에게 매달 용돈도 드리면서 일도 그만두시게 했어요. 자기가 한 말을 지키는 동서를 보면서
인성이 참 됐다 생각을 했는데 그건 진짜 착각 중에서도 감히 상상도 착각이었죠. 동서는 태생부터가 싸가지가 없는 사람 같았어요. 시어머니에게는 이쁨을 독차지하기 위해서 간이고 쓸개고 다 내줄 것처럼 하면서 저한테는 한없이 싸가지 없는 인간이었습니다. 근데 그것도 참기가 힘든데 더 견디기 어려웠던 건 그걸 그대로 받아주는 시어머니의 태도였어요. 시어머니는 동서가 저희 집 식구가 된 이후부터 저에 대해 변했던 태도에서 더더욱 바뀌게 되었고 저는 누구에게도 안 당해본 서름을 미친 듯이 당해야만 했죠. 시어머니는 매번 똑같이 맞벌이를 하는 저에게 동선의 반찬까지 만들게 시켰어요. 처음에는 반찬 만드는 거 별거 아니었기에 좋은 마음으로 만들어줬습니다. 물론 그때는 동서의 실체를 알기 전이었죠. 근데 한 번은 동서가 와서 그러는 거예요. 형님, 저번에 만들어준 반찬들 너무 짜던데요? 제가 어릴 때부터 계신 도우미 아줌마 손맛에 길들여져서 음식을 좀 싱겁게 먹는 편이에요. 그동안은 알아서 해주겠지 싶어 말을 안 했는데 도저히 못 먹겠더라고요. 그래서 다 버렸지 뭐예요? 이번에는 좀 신경 써서 싱겁게 해주세요. 저는 여태껏 몇 번 반찬을 만들어다 줬어도 고맙단 소리 한 번 없는 동서한테 안 그래도 살짝 서운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고맙단 소리는 못할 망정 되려 저를 가사도우미 취급하며 지 입맛에 반찬 맛을 맞추라는 소리를 듣고 황당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반격했어요. 동서, 그렇게 짜면 동서가 알아서 만들어 먹지 그래? 동서도 밖에서 일하고 나도 밖에서 일하는데 그래도 어머님 드릴 반찬 만들면서 동서네 생각해서 만든 거야. 근데 그렇게 얘기하면 내가 서운하지. 어머, 서운하세요? 별것도 아닌데 서운할 것 많으시네요, 형님. 근데 그 반찬들 어차피 제가 시어머니 드리는 용돈으로 사서 쓰는 거 아니에요? 안 그래도 어머님이 형님네 밥만 축내는 벌레들이라고 하도 언짢아 하셔서 제가 용돈 더 올려드렸잖아요. 형님도 어머님께 빌붙어서 사시면 양심껏 좀 하세요. 뭐야? 장 보는 것마다 다 내 돈으로 사는데 무슨 소리라는 거야? 어머님이 그래. 우리 밥 축내는 벌레들이라고. 네, 그러시던데요? 못 믿겠으면 시어머님한테 가서 따지세요. 저한테 괜히 역정내지 마시고. 이번 반찬은 저번처럼 또 짜면 못 먹을 것 같으니까 그냥 가볼게요. 저는 그대로 저를 무시해버리면서 가는 동서의 모습을 보면서 그녀의 실체를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는 어떠한 반찬도 일절 만들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날 남편에게 동서가 저한테 한 말을 그대로 전하고는 둘이 같이 가서 외출 후 집에 돌아온 시어머니에게 사실을 물어봤죠. 어머니, 아까 동서가 와서 그러던데 혹시 동서한테 저희 여기에서 밥 축내는 벌레라고 하셨어요? 아니, 둘째가 그러더냐? 그래, 그랬다. 솔직히 말해서 너네가 이 집안서 한 게 뭐가 있냐? 둘째네처럼 용돈을 두둑히 주기를 하냐? 나 일을 쉬게 해줘봤냐? 어머니, 저희 수준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어머님 모시려고 했고 장 보는 거 집 공과금이고 뭐고 다 저희 돈으로 했는데 어머님 어떻게 그런 서운한 말씀을 하세요? 벌레라뇨. 저희가 돈으로는 어머님께 좋은 건 못 해드렸어도 최선을 다해서 모시려고 했어요. 근데 그 결과가 밥 축내는 벌레라는 소리로 돌아올 줄은 몰랐네요. 너 지금 그 말이 그렇게 서운해서 따지는 거냐? 어디서 배워먹은 버르장머리야? 엄마,
그만하세요. 이번에는 엄마가 잘못하셨어요. 우리도 나름 최선을 다해서 엄마한테 잘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그걸 몰라주시니 섭섭하네요. 엄마가 이번에는 실수하신 거예요. 시어머니는 남편까지 제 편을 들 줄은 몰랐는지 그 자리에 벙쪄 계시더군요. 남편은 그런 시어머니를 두고는 저를 데리고 안방으로 들어왔네요. 그날 저도 어머님께 크게 서운해서 서로 화해할 의지 없이 지냈었는데요. 근데 우리 대단하신 시어머니는 거기에서 멈추지 않았어요. 한참을 서로 말도 오가지 않던 상황에서 동서는 자주 집으로 놀러 왔었는데 그때마다 대놓고 제 험담을 해대셨죠. 우리 아가는 누굴 닮아서 이렇게 싹싹하고 예쁜지 모르겠어. 아주 그냥 싸가지를 밥 말아먹은 누구하고는 차원이 달라. 지 시엄마를 뭐로 아는 건지. 우리 아가 밥은 먹었어? 아니요. 오늘 어머님이랑 외식하려고 왔어요. 지난번에 형님한테 반찬 좀 짜다고 얘기했더니 아주 면박을 제대로 주고는 그날로 반찬도 끊어버리셔서 요즘 친정 도우미 아주머니한테 반찬 얻어서 먹고 있는데 그것도 이제 질려서 요즘 맨날 뭘 먹어야 하나 고민이라니까요. 아니, 면박을 줘? 감히? 얘, 애미야, 너 동서 면박 줬냐? 반찬 짜다고 했다고? 네, 했어요. 어머님 입맛에 맞춰서 같이 만들어주는데 그게 짜다고 못 먹겠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한마디 좀 했어요. 잘못인가요? 당연하지. 어딜 감히 네가 둘째한테 면박을 주냐 면박을 주길. 네가 뭘 잘한 게 있다고. 지 엄마 발 전다고 지 시어머니는 안중에도 없이 생활비 다 갖다 바치는 주제. 니까짓 게 뭐라고 나한테 끔찍이 하는 애 면박을 줘? 다 필요 없고 나 싱거운 거 잘 먹으니까 무조건 둘째 입맛에 맞춰. 알겠어? 반찬 맛있는 걸로다가 잘 해다 바치란 말이야. 시어머니는 하다하다 이제는 저희 엄마까지 욕보이며 동서편을 들어댔어요. 진짜 여기에서는 저도 시어머니고 뭐고 눈에 보이는 게 없어서 막 따져버렸네요. 어머니, 우리 엄마 함부로 입에 올리지 마세요. 우리 엄마 평생을 제 돈 받으면서 미안해서 눈물 흘리며 사신 분이에요. 그런 분한테 제가 뭘 못해드릴까요? 제 살이라도 다 뜯어서 드리고 싶은 심정인데 그에 비하면 어머님은 진짜 거지 동양 받는 것도 아니고 맨날 돈. 자식이 돈줄이에요? 어머님은 안 그러시는 줄 알았는데 돈 보고 사람 차별하시는 거 보니까 대단히 훌륭하신 분이네요. 아주 대단한 분이세요. 이 싸가지 없는 게 또 말 고약하게 하네? 야, 내가 아주 만만하지? 네 친구야, 친구. 어머님은 힘껏 따지는 제 앞에서 제 머리끄댕이를 갑자기 잡으시더니 이리저리 흔들기 시작했어요. 골이 다 울릴 정도로 제 머리통을 흔들어대는 바람에 저는 중심을 못 잡고 넘어져 버렸고 뒤늦게 퇴근을 하고 집에 들어온 남편은 이 광경을 보더니 저한테서 어머님을 확 떼어냈죠. 엄마, 이제 하다못해 손찌검까지 하세요? 재수씨는 옆에서 안 말리고 뭐 하셨습니까? 둘이 지금 제 마누라한테 무슨 짓들이에요? 엄마 자꾸 이러면 저희 이 집 나갈 거예요. 계속 이러면 더 이상 같이 못 살아요. 남편은 저 대신에 무지막지하게 화를 내주었어요. 시어머니는 본인 아들이 제 편을 드는 걸 보면서 기분이 많이 나쁘셨는지 아예 집을 나가서는 동서집에서 며칠 묵다 오셨네요. 그 뒤로도 시어머니는 쉽게 화를 풀지 않으셨습니다. 도대체 누가 화를 내야 할 상황인지 모르겠더라고요. 저도 시어머니가 저에게 사과할 때까지는 절대 먼저 사과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는
끝까지 외면하고 있었어요. 근데 얼마 못 가서 완전히 시어머니를 무릎 꿇리는 전세 역전의 사건을 맞이하게 되었답니다. 동서는 아주 미쳐서 날뛰는 수준이었어요. 시어머니가 완전히 제 편으로 돌아서니까 온 세상이 다 지 것처럼 느껴졌는지 아나무인의 태도가 극을 달리더라고요. 시어머니는 거의 일주일을 동선의 집에서 머물다가 갑자기 동서와 함께 집으로 들어왔어요. 근데 동서는 집에 들어오자마자 저를 팍 쏘아보더니 이렇게 말하는 거 있죠. 형님, 어떻게 어머니한테 전화 한 통 안 하세요? 어머님 안 계시는 거 틈타서 아주 집 다 뺏어 먹으려고 작정한 거 아니에요? 제가 형님이 뒤에서 무슨 꿍꿍이가 있을지 몰라서 어머님 보고 집으로 오자고 했어요. 생긴 것도 꼭 여시처럼 생겨서는 하는 짓거리도 똑같을까봐 걱정이 얼마나 되던지. 우리 어머님은 맘도 좋으시지. 어떻게 여태까지 저런 며느리를 며느리랍시고 데리고 사셨대요? 이제 어머님 여기 계속 계실 거니까 형님 뒤에서 수작 부리려던 거 있으면 싹 다 집어치우세요. 동서의 말을 들으면서 저는 얘가 드디어 정신이 나간 건가 싶었습니다. 뇌가 다 빠진 인간처럼 나오는 대로 짓거리더라고요. 이 말을 듣고 화가 안 나는 사람은 없겠죠. 저도 어이가 없어서 동서에게 지지 않고 말을 했어요. 야 이년아, 뚫린 입이라고 지금 똥까지 내뱉냐? 너 아주 제대로 돌았지? 아님 진짜 미친 거야? 제가 참지 못하고 동서에게 욕을 하자 집에 들어올 때부터 동서 뒤에 서 있던 시어머니는 거의 발작하는 듯 나와서는 저에게 어이없는 반응을 보였어요. 그리고 저는 그걸 보면서 더 이상 이 집안의 며느리로 못 살겠다 싶었습니다. 이게 네가 미친 거 아니냐? 내 며느리한테 왜 역정을 내? 네가 왜? 당장 무릎 꿇고 사과해. 당장 사과하라고. 얼른 무릎 꿇지 못해? 무릎을 꿇으라고 난리를 치는 시어머니에게 저도 막 따지면서 팽팽하게 서로 대치를 하고 있는데 시어머니가 갑자기 저한테 와서는 발로 제 다리를 탁 치는 거예요. 갑작스러운 일이라 저는 저도 모르게 다리에 힘이 풀려 바닥에 주저앉게 되었고 그게 서러워 막 울고 있는 사이에 집으로 누군가가 들어왔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저의 구세주였어요. 집안의 광경을 보며 놀란 눈으로 들어온 사람은 저희 이모였고 그 이모를 데리고 들어온 남편 역시 생각지도 못한 풍경에 매우 깜짝 놀라며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아니 여보, 이게 무슨 상황이야 지금? 왜 이러고 있어? 이게 무슨... 아니 얘, 왜 그래 너? 왜 울고 있어? 남편과 이모는 저를 보자마자 무슨 일이냐며 물었고 이모는 저를 보고 놀란 후 저의 시모를 보자마자 더 크게 놀라더라고요. 아니, 당신이 지금 이랬어? 하, 당신이었어? 당신이 내 조카 시모였냐고? 사람 인연이 어쩜 이러냐? 어쩜 이래? 우리 형부까지 괴롭히고 피눈물 나게 했으면 그만이지. 어떻게 이제는 우리 형부 자식까지 건드리냐고? 당신이 얘 이모라고? 거짓말하지 마! 거짓말은 무슨... 제가 저희 이모와 시모의 알 수 없는 대화를 보면서 무슨 일인가 벙쪄 있을 때 이모는 자신의 말을 믿지 못하는 시모를 보면서 갑자기 본인 가방을 막 뒤지더라고요. 그러다가 대뜸 지갑을 꺼내 지갑 안의 사진을 시모에게 보여주었고 그때부터가 진짜로 모두가 놀라워할 만한 상황이 벌어지고 말았죠. 아니, 이게 진짜라는 거야? 진짜 네가
민섭 씨 자식이라고. 이제야 믿네, 이 여편네. 우리 형부한테도 그 지랄을 떨더니 이제 감히 내 조카까지 건드려? 미친 거야? 이모는 사진을 보고서야 인정하는 시모에게 더 화를 냈고, 그때부터 시모는 사시나무 떨듯 온몸을 벌벌 떨면서 누구도 상상하지 못한 행동을 하기 시작했어요. 시모는 사진을 보자마자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제 앞에 자진해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는 믿을 수 없는 말을 했죠. 아가, 미안하다, 미안해. 네가 민섭 씨 딸이라고? 네가 그 딸이었어? 내가 너희 가족을 망쳤어. 내가 그랬어. 니네 아버지가 돌아가신 것도, 니네 엄마가 다리를 저는 것도 다 내 탓이야. 내가 그런 거야. 뭐라고요? 왜 그게 어머님 탓이에요? 왜 어머님 때문에 우리 아빠가 죽고 엄마가 다친 건데요? 내가 젊은 시절에 네 아빠를 만났었어. 직장 동료였고 니네 이모도 같은 회사여서 그래서 알고 있는 거야. 너네 아빠랑은 오래 연애했다. 5년을 넘게 만나다가 내가 바람을 피웠어. 돈도 더 많고 더 잘나 보이는 사람이 나타나서 마음이 많이 흔들렸거든. 그래서 바로 민섭 씨를 배신하고 그 인간을 만났는데, 그 인간이랑 결혼까지 하고 보니까 도박에 미친 인간이었더라고. 나한테도 도박비 빼먹으려고 다 꾸미고 사기를 친 거였어. 게다가 손찌검까지 하는 쓰레기 같은 새끼야. 결혼 생활이 정말 불행했다. 그래서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하나 억울한 마음이 들어서 하루는 술을 진탕 마시고 니네 아빠를 찾아갔어. 결혼했다는 얘기 들었고 이미 애가 있다는 것도 다 들었는데 그래도 정말 사무치게 그립더라고. 그래서 니네 가족이 산다는 동네로 차를 끌고 갔는데 그 동네에서 행복한 니네 새 가족을 본 거야. 근데 그게 또 그렇게 억울하고 분하고, 내 인생이 이렇게 된 게 다 나를 끝까지 잡지 못한 민섭 씨 때문인 것 같아서 화가 나더라. 그래서 차 안에서 너네 가족을 보면서 정말 펑펑 울었어. 근데 그래봤자 내 인생 달라지는 거 뭐 있니? 울어봤자 소용없다고 생각을 하고 차를 돌려서 가려는데 내가 술에 취해서 운전을 하다가 모르고 바로 옆에 있던 공사장을 덮쳤고 그 공사장 건물 뼈대가 다 무너지면서 너희 가족을 쳐버렸어. 그때 너희 아빠는 그 자리에서 죽은 듯 했고 너희 엄마는 너를 끌어안다가 다리를 다쳐버린 거지. 그때 그걸 내 눈앞으로 보는데 정말 무서워서 미치는 줄 알았어. 정말 두려워서 내가 바로 수습을 했어야 했는데 그냥 도망가 버렸다. 그리고는 평생을 죄인처럼 살고 있었다. 근데 네가 내 눈앞에 있다니. 네가 민섭 씨 딸이라니.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그때 내가 죽었어야 했는데. 그때 내가 사라졌어야 했는데. 시어머니는 두 귀를 의심해야 할 만큼 놀라운 이야기를 뱉었고 그 뒤로도 한참을 꺽꺽거리며 오열을 해댔습니다. 저는 그 얘기를 듣고는 시어머니를 용서할 수가 없었어요. 사랑하는 우리 아빠를 내가 기억이 온전하기도 전에 잃게 만들고 멀쩡한 다리로 걷는 우리 엄마가 기억도 안 날 정도로 오랜 시간을 고통 속에서 보내게 한 시어머니를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게다가 도망이라뇨.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이 악마 같은 년, 이 천하의 몹쓸 년. 당신이 인간이야? 사람이냐고? 어떻게 그렇게 잔인한 짓을 해? 우리 아빠 살려내. 우리 엄마 다리도 다 고쳐놓으란 말이야. 저는 정말 미쳐버릴 것만 같아서 소리까지 지르며 시어머니에게 분노를 토했어요. 시어머니는 계속해서 미안하다는 말뿐이었죠. 이걸 보고 제가 완전히 돌아버린 게 보였는지 저희 남편과 이모는 시모에게서 저를 떼어내기 위해 바로 저를 데리고 밖으로 나와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친정으로도 데리고 가기 어려워 밖에서 한참을 진정시켰죠. 아무리 해도 떨리는 가슴이 진정이 되지 않았고 저는 한참을 울어야 했습니다. 불쌍한 우리 엄마와 아빠가 너무 생각났거든요. 결국 저는 그 뒤로 시모와 인연을 끊어버렸어요. 다시는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제 인생에서 아예 지워버리고 싶을 정도였어요. 남편에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는 시어머니를 보고 살 자신이 없으니 선택하라고 했죠. 그랬더니 남편도 그런 어머니와 같이 살고 싶지 않다며 저에게 와서 같이 살겠다고 했어요. 그렇게 저는 시어머니와의 인연이 끊겼습니다. 그 뒤로 남편만 종종 시모와 연락을 했는데 시모는 가끔씩 찾아와 저에게 용서를 구했었어요. 얼마 전에도 찾아왔지만 저는 받아주지 않았어요. 아마 이 미움은 평생 갈 것 같네요. 제가 시댁에서 나온 지도 벌써 2년이 지났는데 그 사이에 시댁에서도 많은 일들이 벌어졌어요. 동서도 시어머니가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에 충격을 받아서 한동안 멀리했다고 들었는데 그때 또 이상한 제비한테 걸려서 돈이고 뭐고 다 빼다 줬다고 하더라고요. 지네 친정아빠한테 걸리면 죽으니까 남편 몰래 집담보로 대출까지 받아서 퍼낸 모양인데 그 돈 받고 바로 제비놈이 튀어버려서 폐인처럼 지내다가 도련님께는 이혼을 당했다고 하네요. 그런데 어쩌다 도련님한테까지 그 빚이 와가지고 지금 그 지방과 소송까지 가서 아주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남편한테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부모의 죄가 다 자식한테로 돌아간 것 같아 끔찍하고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우리 자식한테 떳떳한 부모가 되기 위해서 정말 노력하며 살아가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불쌍한 우리 엄마한테도 더 효도하며 살려고 하고 있어요. 저는 오히려 시댁에서 나온 뒤에 정말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요. 새로 이사간 집은 이모가 외국에서 사업하며 지내느라 결혼 선물도 제대로 못 해줬다고 미안하다고 하시면서 40평짜리 집을 좋은 곳으로 하나 해주셨어요. 그래서 거기로 이사를 들어가 지금까지 잘 지내고 있네요.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제 선택이 어떤 것 같나요? 사실 고민이 좀 되기도 하지만 여전히 어렵고 마음이 좀 힘드네요. 그래도 우선은 저의 이 좋은 일상을 누려보려고 해요. 여러분도 여러분 인생에 악연이 있다면 빨리 끊어지기를 바랄게요. 그래서 우리 이 좋은 세상 행복하게 살아가자고요. 오늘의 사연에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 기다리면서 구독, 좋아요, 공유는 물론 알람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도 함께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